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경추신경은 경추가 7개지만 머리하고 경추 1번 사이에서 1번 신경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총 8개가 정답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외울 때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7번 T1 이렇게 외우라고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머리, 목만 담당해 주는 게 3번, 4번, 목하고 어깨까지 하는 게 4, 5번. 그 다음에 어깨 쪽을 위주로 되는 게 5, 6번. 그 다음에 날개축지뼈, 견갑골 쪽이 그 6번, 7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은 앞으로도 환자 볼 때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보고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정답은 4,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추에서 시작되는 신경으로 두통을 일으키는 신경은 서비칼 플렉서스예요. 이거는 양방 선생님들도 잘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통 환자를 의외로 여기 클리닉에서도 많이들 보시고 여기 경부신경 서비칼 플렉서스를 잘 이해하지만 이 뒤에 문제 근긴장성 두통은 이 서비칼 플렉서스가 렉터스 머슬 쪽으로 지나가면서 눌리는 그래서 풍지혈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두 개가 상관성이 있어서 시험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상완신경총 중에서 5번, 6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담당하는 손가락 부위 5번, 6번이라 그러면 6번 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6번 신경이라는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폐경이라고 해서 폐경은 음경 쪽이고 양경 쪽이니까 수양명 대장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등 쪽이니까. 교통사고로 편타성 손상을 발생되는 두 번째로 흔한 증상. 사실 첫 번째 흔한 증상은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두 번째를 물어봤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맞히신 분들은 다 맞히신 것 같아요. 두통이 굉장히 흔한 그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위에 풍지나 서비칼 플렉서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경추의 위에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목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추성 손상 때문에 두통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풍지혈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라고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리고 B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6번 신경이니까 여기가 7번이고요. 여기가 8번이죠. B는 그러니까 7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브레키얼 레디알리스 건반사는 바이셉스가 5번, 브레키얼 레디알리스가 6번, 트리셉스가 7번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건 C6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약간 뭐 설명은 내가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차트에다 이렇게 쓰거든요. 라이트 레프트를 60세 여성 환자가 오른팔이 저리고 MRI상 척수가 압박받는 척수병증을 소개했다. 쉽게 말하면 오른팔이 저리는 건 환측이 오른쪽이다. 오른쪽에 환측인데 이 사람은 척수병증이다. 이랬을 때 디테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물어보는 거죠. 2 포지티브가 노말이기 때문에 3 포지티브, 오른쪽에 3 포지티브. 그러니까 오른쪽에 항진을 의미하는 오른쪽에 3 포지티브나 4 포지티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경추에서 가장 흔하게 디스크를 소변을 일으키는 부위는 5번, 6번에 해당이 되죠. 6번 신경이 제일 많이 손상을 받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목에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MRI를 보더라도 5번, 6번부터 보셔야 되고 나중에 그 손이 저리다 그래도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이 제일 먼저 저리는지를 감각검사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어디가 제일 문제가 많으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생될 때 압박받는 신경은 4번, 5번 그러면 5번 신경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이지만 의외로 잘 헷갈려요. 왜냐하면 5번 신경의 부위를 알고 있는데 5번 신경 부위에 손상을 받았을 때 디스크가 어디서 손상을 받는지 알아야지만 침치료의 위치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죠. 레벨을. 요통의 역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요통은 평생 유병률이 한 6, 80% 되고 시점 유병률이 17에 30%다. 시점 유병률이라는 건 지금 현재 전 인류의 17에 30%는 허리가 아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고요. 나이가 넘어갈수록 평생 유병률이 80%에 이른다 그러면 이제 평생 뭐 80%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40대까지는 여성의 유병률이 높다고 전에 얘기를 해드렸죠. 여자들이 이제 아마 더 병원에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여자들이 유병률이 높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유병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의원에 오는 환자로 따지면 그 40대까지는 여자가 더 많이 올 테고 40대 이후에는 남자가 더 많이 올 거다. 나이가 들어올수록 10전 유병률, 1년 유병률, 평생 유병률 점차 당연히 증가하겠죠. 작업에 관련돼서 육체 노동자일수록 요통의 발생 비율이 높다. 전에 이제 농부 얘기하면서 미국 농부는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육체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건 허리를 과사용해서 오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미 증후군이라고 카우더 이프나 신드롬은 아닌 것. 성기의 감각 저하. 그러니까 발기불능이라는 이유로 같이 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항문 조임이나 약화로 대변 실금이 오죠. 소변에 문제가 있고요. 말한장 부위가 닿는 부위라고 써놨네. 오자입니다. 이건 닿는 부위에 회음부, 등부, 넓적다리 부위의 감각 저하.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삼각 팬티 안에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소변의 이상, 감각 이상, 성기의 이상. 야간이나 휴식의 통증이 약화되는 건 요거는 레드 플래그에는 해당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겠지만 마미 증후군은 아니에요. 마미 증후군은 보통 6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72시간 정도 지나면 신경이 손상돼서 저러한 증상들을 평생 갖고 살 수도 있다. 평생 대소변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요통 환자 중에서 가장 응급을 요하는 환자예요. 골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마미 증후군이 가장 응급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미 증후군 환자들은 우리가 보지 말고 바로 트랜스퍼를 해주라고 제가 이 문제를 낸 거고요. 마미 증후군은 나중에 살면서 이거는 로슈트 하나 걸리면 본인 그 전 재산 날릴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가 죽으면 1억이 합의가 되는데 환자가 살아있으면 10억이 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환자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손발을 못 쓰거나 전신마비가 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간병인이 따라 붙어야겠죠. 병원비 계속 내줘야겠죠. 이런 거 다 해서 합의금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든다고 얘기한 것처럼 마미 증후군은 대소변에 소변백이나 대변백을 차고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컨트롤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후유증이 많이 남는 병이기 때문에 마미 증후군 환자는 꼭 보시게 되면 바로 트랜스퍼를
대소변에 이상이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검사하는 거 얘기해드렸죠. 그 남자 같은 경우 고환 검사나 항문 스피터 검사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좀 떨어져 있으면 보내는 게 좋겠다. 요통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요통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라 했죠. 척추 디스크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1번이고 두 번째가 이 디스크, 척수관 협착증, 압박골절 뭐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 디스크나 척수관 협착증이 한 2배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8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압박골절 이런 거 다 엑스레이 나오죠. 이런 거 없이 요통이 생기는 걸 보통 뭐라 그러냐 하면 룸바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룸바 스트레인은 디스크도 없고 협착증 증상도 없고 압박골절 소견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근육이 긴장이 온다. 그게 대부분 생기는 건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논문들이 계속 바뀌는데 옛날에 한 30%까지 올라갔던 게 있었는데 요새는 후관절 증후군을 70% 정도까지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수분이 가장 많은 조직은 수분이 많아서 수액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수액이 가장 많죠. 찹쌀떡 얘기 제가 해드렸죠. 수분이 많으면 터지지 않는다. 섬유류, 연골, 뭐 척추, 항생제 이런 것들은 다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수액보다는 떨어지죠. 탈출 수액에 대해서는 이 그림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각하고 둔각 얘기를 해주죠. 나중에도 디스크를 볼 때 많이 보게 되는 사진이고요. 더 중요한 건 단어로 노말, 벌징,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시코스트레이션이라고 MRA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디스크를 그냥 디스크, 프로트루전 아니면 벌징, 노말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MRA가 나오면서 익스트루전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코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새 MRA에서 필름들의 설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정상인 거고요. 약간 이거 전체적으로 부풀어 있는 거고요. 이건 일부만 부푼 겁니다. 튀어나온 게 아니, 튀어나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부풀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풍선 우리 보시면 알 거예요. 풍선 이렇게 한쪽만 볼록하게 올라다가 폭 하고 이제 심이 빠지면서 이렇게 쫙 밀려 나오는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되면 익스트루전이라고 얘기하고 터져서 연결고리가 떨어져서 본체하고 떨어져 있는 거를 시코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상으로는 시코스트레이션이 가장 심한데 호전은 저게 제일 빨리 될 수 있어요. 재흡수가 제일 빨리 되기 때문에 압력이 가장 낮은 증상은 똑바로 눕는 거죠. 그다음에 옆으로 눕는 거고요. 숙이고 서 있고 똑바로 서 있고 똑바로 앉아 있기. 사실은 이제 제일 시험 문제를 내려면 압력이 가장 높은 자세를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숙이고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쁘고요. 똑바로 앉아 있는 것보다 숙이고 서 있는 게 훨씬 더 나빠요. 그러니까 숙이는 자세, 똑바른 자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는 보통은 압력이 더 많죠. 무릎이나 다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숙이게 되면 압력이 훨씬 더 높아져서 서서 숙이는 동작하고 똑바로 앉아 있는 동작 중에서는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압력이 적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환자들한테 똑바로 앉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될 게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되게 한심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차에다 돈을 되게 많이 써요. 차는 하루에 기껏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타고 자기가 트럭 운전사나 운전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근데 자기는 8시간 정도는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해요. 그렇죠? 8시간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건 침대와 의자입니다. 침대는 집에 본인이 이제 좋은 거 사시면 되는데 저는 사무실마다 옮겨갈 때마다 의자는 내가 사서 끌고 갔어요. 회사에서 주는 의자를 쓰진 않아요. 왜? 나는 차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차 뭐 시트감이 좋고 뭐 이렇게 확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기껏해야 1시간 앉아있거나 뭐 2시간 앉아있는데 사무실에 가면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그 의자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압력을 잘 못 받아주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 디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겠죠. 그래서 의자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의자는 메쉬로 된 의자예요. 이렇게 그물처럼 된 의자. 지금 저도 그거 앉아있는데 이 밑에가 이 스펀지 같은 거 아무리 많이 들어가서 소용이 없고요. 메쉬로 된 의자가 있어요. 원래 정품은 한 4,000불 정도예요. 근데 코스코에서 내가 이거 사온 거는 한 100불 정도 주고 사왔는데 이게 좋은 게 밑에 통풍이 돼서 덥지도 않고 내 체중만큼 쳐져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탱을 잘해주고요. 나중에 의자는 꼭 좋은 거를 본인도 쓰셔야 되고요. 환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디스크 환자한테 앉아 계시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디스크 왔던 사람 또 제발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 나쁩니다. 그럼 서서 일하는 데스크 있죠. 누르면 서서 쫙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런 데스크 써서 중간중간 서서 일하시라고. 우리 전 선생님도 그걸 서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의자를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의자를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자를 사셔야 됩니다. 네 돈 주고. 그리고 나중에 잘리면 의자를 그냥 기부하고 가세요. 끌고 나가지 마시고 추하니까 잘리면 의자는 동료한테 주고 오십시오. 제 의자는 다 주고 왔죠. 갈 때마다. 제가 병을 4번 옮겼는데 학교에서 계속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의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침대는 약간 딱딱하게 좋고요. 그다음에 똑바로 누워있는 것보다 더 압력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게 그러면 바닥에 땅바닥에 누워서 소파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종아리 부위를 걸치고 있으면 그 허리가 완전히 플랫해지겠죠. 그래서 요통 환자들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자세가 그 자세입니다. 그렇게 누워 있으면 허리가 받는 압력이 가장 적어져요. 요통의 레드 플래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체중 감소. 이거는 뭐 그 전신 질환이 있거나 캔서가 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맥 주사 과거력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발열. 알 수 없는 내상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의심할 수 있죠. 야간이나 휴식 요통 악화라고 얘기하는 건 메카니컬한 통증이 아니라 어떤 내장기성 통증이 의심된다. 1년 이상 지속된 통증은 흔히 봐요.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늘상 볼 요통 환자가 1년 이상 지속된 요통이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아픈 건 아니고요. 한 달 내로 그러니까 계속 재발되잖아요. 3개월까지 맥시멈으로 그러는데 왜냐하면 3개월이 한 번도 안 아프고 3개월 동안 안 아프면 그 요통은 끝났다 이렇게 봐요. 근데 3개월 내로 요통이 생기고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고 그러면 10년이 가서도 10년 동안 지속된 통증으로 봐요. 이해가 되세요? 에브리데이 10년 아픈 게 아니고요. 아프다 말다 하는 게 그 안 아픈 시간이 나 한 달 동안 안 아팠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석 달 정도는 안 아프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1년 동안 안 아프고 나면 그 요통의 원인은 소실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실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요통을 즉각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속되는 요통은 흔히 보는 요통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뼈 뒤쪽의 연결 부위가 금이 가거나 끊어진 상태. 보통은 이제 협회 결손이라고 옛날 표현으로는 협부의 결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협회 결손 이게 이제 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요거는 스폰딜로라이시스죠. 요거 스폰딜로시스는 퇴행성 척추증, 스폰딜로리스터시스는 척추 전방전이증,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협착증. 압박골절 이거 한글로 해놓으면 단어만 해서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양방 선생님들이 컨설트를 낼 때 진단명을 낼 때 저것들은 다 한글로는 진단명을 아무도 안 내요. 우리 ICT 펜 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낸 거고요. 피로포미스 신드롬은 이상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상근 증후군은 치료할 때 어디를 쓴다? 환도를 쓴다. 우리가 이제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할 때 환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환도는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주로 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에 쓴다 그러면 이상근까지 침을 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환도 침이라는 게 꽤 긴 침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요도 방향으로 각도를 잡으면 제일 잘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척수 디스크 피로포미스 신드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침 한 방 맞고 사이티카가 반 이상으로 갑자기 확 주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피로포미스 신드롬 환자들은 쉽게 또 알 수 있는 게 환자가 엎드려서 엉덩이를 이렇게 노출시키거든요. 침 맞을 때. 그러면 보통은 엉덩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F10이라도 이렇게 퍼져요. 약간 밖으로. 그렇죠? 무게 때문에 퍼지는데 피로포미스 신드롬 환자들은 이렇게 딤플처럼 우리가 엉덩이 신드롬은 딤플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쪽 엉덩이가. 그러면 왜냐하면 피로포미스 신드롬은 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긴장돼서 수축되기 때문에 엉덩이가 퍼지지 않고 이렇게 딤플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피로포미스 신드롬을 저는 제일 많이 찾아내서 그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피로포미스 신드롬 검사가 썩 좋은 검사가 없거든요. 디스크 탈출에서 신경이 압박받을 때 신경 긴장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검사법이 아닌 것은 보통 SLR을 제일 많이 썼다 그랬죠. 그거 변형시킨 게 CT도 SLR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에비던스 베이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슬럼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SL에서 양성 반응이 있을 때 이게 근육이 당기는 건지 신경이 당기는 건지 2차적인 검사하는 게 커니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스프링 테스트는 척추의 인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떨어져 있는지 척추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척추가 안정성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검사긴 하지만 신경 손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든 요통의 스프링 테스트는 다 해요. 그렇지만 다리가 당기고 다리가 저리지 않으면 SLR이라든지 나머지 슬럼프 테스트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게 돼요. 디스크가 눌리는 소견이 없으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을 뭐라 그랬어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파셋 조인트가 퇴행성 변화가 생겼을 때가 제일 흔하다. 그거를 검사할 때 가장 좋은 검사 중에 하나는 스프링 테스트겠죠. 눌러서 왜냐하면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파셋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누르면 통증이 더 심해질 테니까. 그래서 스프링 테스트는 그럴 때 하는 검사입니다. SLR 테스트할 때 좌골신경이 긴장되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각도. 이거는 35도에서 70도. 그 이전에 나타나거나 70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건 양성 반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 이렇게 들어 당기면 언젠가 당겨지거든요. 근데 너무 밑에서 당겨지는 것도 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 디스크 때문에 나타나는 소견이 아니고요. 그건 근육 긴장 때문에 많이 나타나요.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다리를 들으려고 하면 조금만 들어도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70에서 80도 이상에서 들어줄 때 당기는 건 허벅지가 누구든지 다 당기니까 의미가 없고요. 35도에서 70도 상에서 그래서 SLR 60도 뭐 이렇게 보통 써놓습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라터들은 저걸 가지고 몇 번 요추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각이면 4, 5번이고 이 정도면 5번에서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해요. 교통사고가 있을 때 꾀병 검사하는 방법. 두 다리를 잡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할 때 반대쪽 다리가 이렇게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 않으면 들라고 안 그러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뭐 후보 때 만드신 그 대통령이 그 후보가 그 후보라는데 그 대통령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대요. 미국 역사에서. 그래서 그분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 이게 왜 사람이 후보라는 사람 했더니 자기네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다라고 미국 애들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일리 있고 그 학생들이 암기할 때는 이름이 뭐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름은 썩 중요하지 않다. 단지 시험 나올 때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을 어떻게든 쉽게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회기혈, 비근혈, 요의, 요한혈은 경회기혈이 사실 허리에 경회기혈이 저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 요의, 요한, 비근혈은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척추의 기립근이라고 얘기하는 백머슬 말고요. 척추 바깥쪽에 붙어 있는 본인이 양쪽에 손을 이렇게 딱 댔을 때 우리가 이제 등을 이렇게 만졌을 때 허리 가운데 말고 가운데를 만지면 근육이 안 찝히죠. 찝히세요?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안 찝히는 게 맞고요. 바깥에 찝으면 우리가 뭔지 이렇게 옆구리 살에서 넘어가는 그쪽 부위가 만져지죠.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요방형근이고요. 저거는 척추 기립근이 오랫동안 긴장이 되다 보면 그 요방형근까지도 긴장이 됐을 때 굉장히 만성일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척추 요방형근의 쿼드리스 롬보롬을 치유하기 위해서 쓰는 혈자리에서 경회기혈을 그럼 요의, 요한, 비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회기혈 그러니까 혈자리들을 제가 무릎 강의하거나 허리 강의, 무릎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양구, 수란, 혈액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어떤 병증에 써야 되는지 본인이 알아야 된다. 요의, 요한 그 비근이 요통에 레코멘데이션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요방형근이 긴장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젖힐 때 잘 안 젖혀져야겠죠. 이완이 안 돼서 오른쪽으로 젖혀보세요. 근데 안 늘어나 이쪽이. 그러면 그때 그 기란근으로 작용하는 게 요방형근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요의, 요한, 비근을 쓰는데 그 LA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근혈을 잘 물어보지만 제가 추천했던 요의나 요한이 훨씬 더 세이프하고 그다음에 그 요방형근을 침을 굉장히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부위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요방형근의 머슬에다 때리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거기 아무 티슈가 없는데 뭐 지방이 있고 요방형근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근혈은 어느 경혈의 0.5점 측방에 있는가 이거는 캘리포니아 면허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납니다. 황문혈이에요. 황문혈 옆에 0.5천 그리고
요통의 치료 시 원위 출혈로 방광경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락. 이건 제가 그 5번 신경과 S1 신경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S1 신경에 해당되는 게 방광경이 더 많고 이그젝트는 맞지는 않지만 그 5번 신경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게 5번 신경이죠. A가 해당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다가 발등 쪽으로 내려오죠. 그다음에 S1 신경은 뒤로 이렇게 가다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요. 그래서 5번하고 S1 신경 그래서 방광경이 S1 신경이 더 가깝고요. 5번 신경이 담경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됐죠. 5번 신경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혈자리는 요통혈. 나중에 요통이 많이 심하다 그러면 진통작용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거 안 쓰고 연골이나 대백 이런 거 다른 거 쓰셔도 되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일반적으로 쓰는 양릉천이나 족순리 이런 거로는 진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발보다는 손이 더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있는 혈자리를 써야 되고 합국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목에서도 낙침혈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이런 혈자리들 중에서 제일 아픈 데는 제가 연골혈이라 그랬죠. 요통혈이나 낙침혈보다는 그 연골혈이 더 아파요. 오늘 이제 나오는 목관, 그 골관혈이 더 아파요. 그 레벨을 알면 그 고전에 보면 요통이 많이 심하면 인중에다 침을 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중이 가장 아픈 혈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족산리 넣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인중으로 건너가면 중간에 있는 혈자리는 되게 서운할 거잖아요. 레벨로 따지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혈자리를. 그러면 그 민감도를 본인이 여기가 제일 아프고 인중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상향 그 다음에 뭘까? 그러면 연골이나 대백이나 낙침혈이나 요통혈이나 목관이나 구관이나 이런 레벨들을 본인이 알고 계시면 이 정도로 진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국 끓일 때 항상 잘못하는 게 제가 손이 커요. 제가 요리를 하면 2인분을 하면 20인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어제도 스파게티를 했는데 넘쳐가지고 큰 프라이팬 2개로 나눠서 결국은 끝을 보는 그렇게 이제 스파게티를 마쳤는데 저는 아직 그 센스가 없는 거죠. 딱 할 때 머릿속에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그릇에 그러니까 설거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작아서 다시 또 옮기고 벌창이 되는 거죠. 이거 아마추어인 거죠. 똑같이 혈자리들을 본인이 그 혈자리가 어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느 통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과학의 표현으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혈자리들 레코멘데이션 할 때 통증이 더 심할수록 더 예민한 통증이 더 심한 포인트를 레코멘데이션해요. 그것이 저의 해석인 거고요. 그러면 통증에서 내가 오늘 지금 잠시 정리해주면 인중이 가장 아파요. 그 다음에 경외교로 따지면 십선, 손가락 끝이 두 번째로 아파요. 그 다음에 상향, 그 다음에 연골, 그 다음에 목관, 구관, 그 다음에 요통혈, 그 다음에 낙침혈 이 정도. 그러면 이제 그거가 유사한 데가 이제 후계나 이렇게 소부나 이런 데가 따라오는 겁니다. 목관 구간은 소부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덜 아파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혈들을 내가 두통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통증이 많이 심하다 그러면 거기다 침을 놓고 자극을 줄 동안 그 통증을 못 느껴야 돼요. 두통도 못 느껴야 되고 생리통도 못 느껴야 돼요. 그 통증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게 진통자극경을 제대로 일으킨 거거든요. 그 침을 놓고 2, 3분 내가 지나면 내가 지금 허리도 안 아프고 그 생리통이 있었는데 생리통도 안 아프고 두통도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통은요. 침 놓고 빼기 전까지 없애주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침 놓은 상태에서 두통은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장 아픈 데다 침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정혈에다 놓으라는데 그건 너무 잔인한 방법이고요. 이 정도 통증이 이 정도면 내가 이 사람 합곡 정도면 해결될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합곡으로 해결 안 될 테니까 난 낙침이나 대백에다 놔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외교혈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무릎에 설계가 나타나거나 그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을 확인하는 엑스레이는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특별히 오달 내지 않으면 안 찍어줘요. 무릎에 AP나 라테랄 오블리쿠 이거는 그냥 시리즈라고 내기만 해도 되고요. 니를 엑스레이 찍으라 해도 니를 찍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시리즈를 찍으라는구나. 그래서 이 시리즈를 찍어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질환 중에서 제가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퇴행성 관절염 말고는 가장 많은 게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었어요. 제 환자 중에서는. 그래서 엑스레이 스칼라인 뷰를 딱 찍어 보시면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텔라가 나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칼라인 뷰, 스칼라인은 안 살아도 우리가 스칼라인 뷰는 볼 수 있죠.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연골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부위. 레드 존, 레드 화이트 존, 화이트 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그래서 5개 만들다 보니까 핑크 고르신 분 있어요 혹시?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한번 봐요. 이따 한번 봐야겠다. 지금 조정이 아니니까 갈 길이 먼데 오늘. 연골이 주로 찢어지는 부위.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무릎은 체중은 안쪽에서 왔기 때문에 내측이 찢어지고요. 무릎이 구부릴 때 주로 찢어지기 때문에 후면이 찢어진다. 그래서 내측의 후면이 정답이 되겠고요. 무릎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도 많이 하지만 라크만 테스트가 가장 보통은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라고 이름을 하면 발목에도 있고요. 그게 여러 군데서 쓰이기 때문에 주로 라크만 테스트라는 원래 전형적인 방법. 잘 안 쓰고 모디파이 된 걸 많이 쓰는데 라크만 테스트를 주로 많이 씁니다. Q앵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Q앵글은 여성이 더 크죠. 남성보다 골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탈부 같은 거 잘 일으키고요. 퇴행성 관절염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티비하고 피블라의 문제인 거고요. 그 Q앵글은 파텔라의 문제예요. 파텔라와 티비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파텔라 컴프레션 신드롬, 파텔라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옛날에는 연골연화증이라고 불렀어요. 콘드로말라시아. 요새는 이름을 바꿨죠. 병에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내다 보면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이름이 바뀌는데 의학계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단일이 높아지면서 바뀌거든요. 패스엔세렌이라고 얘기해서 패스엔세렌 벌사이티스 때 음능체를 쓴다. 음능체는 사실은 무릎 같지도 않고 무릎 아닌 것도 같은데 의외로 치료를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 만져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왔을 때 최근에 갑자기 많이 걸어서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90% 이상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걱정을 해요. 많이 걷는다고 연골이 갑자기 찢어지지는 않아요. 많이 걸으면 근육이 많이 쓰이고 텐더나이티스가 오죠. 그래서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고 더 많이 아파졌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의심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패스엔세린 벌사이티스예요.
그래서 음능천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등산대회 갔다 와서 무릎 아프다. 그러면 패스엔세린 벌사에는 무조건 부담으로 와 있어요. 그것만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걷다가 거기 때문에 패스엔세린 벌사이티스는 음능천을 쓴다라는 게 해당되는 거고, 베이커스 시스트, 술환 낭종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중이나 그 위양도 많이 쓰죠. 위중보다는 저는 위양을 더 추천한다고 그랬죠. 무릎 통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혈자리는 뭐 합정, 술환, 혈액, 양구, 음능천, 위중 이 정도가 무릎에 가장 많이 쓰는 혈자리인데, 양능천은 무릎이 아니라 했죠. 피블라 쪽은 무릎이 아니다. 티비아와 무릎을 만드는 건 피머, 티비아, 파텔라지. 그 피블라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양능천은 이제 피블라에 붙어 있죠. 그래서 양능천은 해당이 안 되는 혈자리입니다. 잘 모르면 처음에 양능천도 많이 들어와요. 쓸데없이. 슬개 네트 스트레스,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일 때 내측 관근,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를 자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혈자리. 혈액에 해당되죠. 혈액이나 백충화. 그래서 보통 무릎 질환일 때 혈액가 레코멘데이션 굉장히 많이 돼요, 의외로. 근데 이 혈액을 어떨 때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면 간단하게 무릎에 레코멘데이션은 혈자리들이 쭉 있잖아요. 음능천, 혈액, 양구, 합정, 독비, 음능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되면 그 혈자리들마다 주치증들을 가지고 있죠. 위중까지. 꼭 그때만 쓰진 않지만 그 주치 진단이 그거로 나오면 그쪽 부위에 침을 훨씬 더 잘 놔야 되고 더 많이 놔야 되고 전침도 더 잘 걸어줘야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릎 통증에 그 혈자리 5개나 6개를 다 쓸 거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진단을 뭐라 해요. 그렇죠? 생선관절염이 되거나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 되거나 패스엔세린이 되거나 뭘 진단하든지 간에 나는 혈자리는 혈액, 양구, 딱정, 양슬환, 위중, 음능천 7개밖에 안 넣을 거다. 어차피 나 7개 넣을 건데 뭘 이러면서 그 치료를 할 거라면 진단할 필요가 없죠. 진단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죠. 만약에 패스엔세린 벌사이티스라면 혈액이나 뭐 백충화 이런 거 안 넣고 양구 안 넣고 음능천에 침 혈자리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 같으면 혈액 백충화 부위에 침을 더 많이 넣고 부항도 더 많이 넣고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리파텔라 벌사이티스에서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침을 더 많이 넣고 부항을 붙여주거나 유충간을 하거나 뭔가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혈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혈자리를 어떻게 쓰느냐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무릎에서 혈자리들은 결국 더 늘어난 게 없죠. 한 7, 8가지에서 끝나는데 그 7, 8가지를 쓰는 관점이 진단과 치료의 관점이 이제 일치되는. 그러면 진단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무릎 환자가 오면 이 많은 질환 중에서 어떤 건지 찾아내고 그렇다면 내가 치료를 그 부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걸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혈자리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혈자리인데 좀 더 집중적으로 쓰고 더 많이 쓰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혈자리를 찾아내는 건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베테골,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 할 때 제일 많이 거 이거 뭐 파텔라 오퍼레이션 테스트, 파텔라 눌러서 돌리거나 아니면 기나 돌리거나 백충화 이거 면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면허 시험에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침 깊이는 1에서 1.5천 나오고요. 혈액 위에 있죠. 혈액가 슬개골 위에 2천에 있고요. 슬개골 3천에 있다라고 나오거나 혈액 1천 위에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보통 나옵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슬개골상 3천에 위치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혈액가 슬개골상 2천에 있으니까 혈액상 1천에 위치하죠. 이 두 개만 이해해도 혈액만 이해해서도 내측 관근상에 존재하죠. 슬개 건염을 치료할 때 대퇴직근, 렉토스 페모리스 자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혈자리, 양구가 간혹가다 무릎 아플 때 레코멘데이션 돼요. 보통 때 쓰는 혈자리는 아니고요. 파텔라 테노라이티스는 애들한테 많이 온다 했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이게 와 있을 때 무릎 허벅지에 렉토스 페모리스 쪽에 양구 말고도 치료를 더 하겠죠. 당연히 양구 하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양구 하나 레코멘데이션 했을 때 그 질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양구 쪽을 내가 침을 더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음능천 하나, 양구 하나, 혈액 하나, 뭐 술 하나, 독비 하나, 그다음 위중 하나 이렇게 놓는다고 무릎이 다 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의사들이 그렇게 놓고 있어요. 내가 보면 무릎이 아플 때 놓는 혈자리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딱 똑같이 놓거든요. 그리고 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날 때까지 오라고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 학생 개념 청소년들이 축구나 농구를 등을 많이 해서 발생되는 무릎의 통증, 무릎 점퍼슨이라고 부르는 우리 둘째 아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걔가 문제 있는 건 파텔라 텐더라이티스죠. 쉽게 말하면 청소년 때 제일 많은 건 파텔라 텐더라이티스.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은 나이 드신 남자분이거나 여자분, 약간의 그러니까 아주 젊지 않은 3, 40대 보통 3, 40대인데 3, 40대 많이 안 젊다고 해서 혼날 것 같으니까 아직 어리지 않은 이렇게 갑시다. 어리지 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는 거로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는 거로 그렇게 오고요. 패스엔세린은 뭐 비슷한 연령대에 와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오고요.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외상을 입었을 때 오고요. 일리오티비알 밴드 신드롬은 때 아니게 마라톤을 한다고 설치거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 사이클 팀에 들어갔거나 철인 상전 경기에서 오는 사람도 봤어요. 저도 원래 꿈이 철인 상전 경기 한번 해보는 건데 마라톤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이제는 기빙이나 락킹을 일으켜서 슬래시경 등 수술 적응 중에 가장 가까운. 그냥 간단하게 이 많은 그러니까 무릎에 연골이 찢어지는 것들은 양방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다 지금도 다 수술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떤 건 꼬매기도 하고 어떤 게 하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증상은 꼭 해야 될 가망성이 높은 것은 북해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머지는 수술 안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꼭 할 필요가 없어도 잘 지내는데 북해샌들은 결국은 기빙이나 락킹이 와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 연골 손상의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게 뭐였어요? 맹모레 테스트, 퇴행성 관절염 때도 쓰고 그랬죠. 애플리 컴프레션 테스트나 디스트레션 테스트를 같이 한다. 맹모레 테스트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골을 눌러서 돌리는. 그래서 애플리 컴프레션 테스트와 디스트레션 테스트 모두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눌려서 돌리면 연골도 눌려서 돌리니까 아프겠죠. 그렇지만 돌리는 동작 때문에 인대도 아프죠. 근데 들어서 돌리면 연골은 안 눌렸죠.
그러면 들어서 돌렸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연골 손상은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골 손상은 배제되고 인대 손상은 남고 파트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 아니고 건염도 아니고 골반 건염도 아니니까 보통은 외측 측부인대가 더 많고요. 간혹가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일 때도 아플리 디스트랙션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시험 성적이 본인들이 시험 친 것보다는 약간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참여도에 따라서 가점을 준다 했죠,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점을 받으면 아 내가 수업에 좀 더 참여를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왜 더 많이 나왔죠라고 항의는 안 받아주는 거로 그건 저의 재량이니까 성적이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성적은 이렇게 정리가 됐죠? 발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본인들도 발이 많이 아프시고요. 그다음에 그 발 아픈 환자가 목이나 어깨나 무릎이나 요통 말고 소소하게 꽤 많이 오는 질환이고요. 발 아픈 질환은 그냥 허리 아픈 거 뭐 이렇게 가는데 발은 아픈 건 진단명들이 전혀 틀려지고요. 그다음에 원인들도 전부 다 틀리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들도 많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에 제일 많이 오는 건 이제 그 삐는 거죠. 스프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염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번에 텐더나이티스. 요 두 가지 위주로 오늘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발을 한번 보게 되면요. 발은 이렇게 돼 있죠. 티비아 있고 피블라 있고요. 그 밑에 탈루스라는 뼈가 있어요. 요 뼈 이름 기억해 주세요. 탈루스. 칼카누스는 여자 하이힐 같은 여자 구두굽처럼 돼 있는 뼈예요. 탈루스하고 칼카누스. 나중에 칼카누스에 붙는 인대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인대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라 그러면 안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라고 있거든요. 그럼 탈루스하고 피블라 사이에 붙어 있으니까 나비쿨라 쪽이 아프거나 큐비보이드 쪽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삔 게 아니죠. 인대는 탈루스나 칼카누스까지만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 나비쿨라나 큐보이드 쪽까지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발목을 삔 게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메타타절 요 큐보이드 본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발목을 뼈다고 왔는데 알고 보면 이 큐보이드 본이 이 뼈들이 움직이거든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저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요. 근데 이것만 찾아내시면 치료는 침 조금 놔주시고 운동만 열심히 해주셔도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탈루스 다음에 붙었는데 환자는 요쯤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요즘. 그러면 인대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보다 한 1cm쯤 떨어진다니까 아 이것도 인대 손상인 줄 알고 초반에 치료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안 나, 한 달이 지나도 안 낫고 발목 물론 삐끗한 동작은 비슷해요. 외상은. 그래서 큐보이드 본이 여기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큐보이드 본하고 메타타잘 본이 이렇게 만나요. 여기가 잘 부러집니다. 진짜 잘 부러집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환자를 치료드렸는데 65세 된 분인데 홍콩에 놀러 갔다가 그 비싼 홍콩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발이 아픈데 골프를 끝까지 치고 왔어. 그래서 와서 나한테 치료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저한테 골프 쳐서 돈 많이 따갔던 그 부잣집 아저씨인데 그분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서 보니까 메타타젤 본이 나간 것 같아. 딱 만져보니까. 왜냐하면 요 부위가 아프다는데 요 경계 큐보이드하고 메타타젤 본 경계가 아프면 큐보이드 서브렉션도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큐보이드 본만 꽉 눌러요. 그러면 메타타젤 본은 안 아파요. 근데 큐보이드 본을 꽉 눌렀는데 안 아프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음치를 딱 댔더니 좀 아프대.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러 알았더니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가고 골프를 다 치고 왔는데 무슨 뼈가 부러지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만약 뼈가 안 부러졌으면 그때 오시고 만약 뼈가 부러졌으면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이나 해주세요 딱 그러고서 보냈어요. 뼈가 부러졌죠 당연히.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 하시고 내가 그분한테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도 저한테 뭘 물어보셔야 되고 끝나자마자 치료하셔야 되는데 젊었을 땐 뼈가 잘 붙지만요 뼈가 붙어도 나이가 먹으면 그 고라가 많이 돼서 관절염 증상은 생겨요. 왜냐하면 포스트 캐스트 아스라이티스라는 게 와요. 젊었을 때는 붙여놔도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안 굳어 들어가. 근데 나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금방 굳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 여기서 약간 이제 저도 요새 자고 일어날 때 기계 기름 안 칠하는 것처럼 뻑뻑한 감을 좀 느끼거든요. 근데 더 많이 굳어 들어가서 아스라이티스가 와요. 안 그래도 오는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요새 골프를 잘 못 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받는 거 오라 했는데 치료 안 하면서 운동만 좀 시켰더니 좀 나아져서 조만간 저한테 골프를 한번 다시 쳐보자고 얘기를 하시던데 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치가 있어요. 본인들 발에 아치 있죠. 이 아치 없는 사람을 아치 없어요. 그럼 평발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평발인 사람들은 공주과요. 걸어 다니시면 안 되고요. 가마 타고 다니시고 뭐 이러셔야 돼. 이 평발에 이 아치가 있는 건요. 충격을 흡수시켜 주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흡수를 못 해주고요. 이 아치를 만드는 뭔가 줄기가 있겠죠. 그게 늘어나겠고요. 그게 이제 족저근막염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족저근막염 환자가 오거나 아니면 발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나중에 뷰니얼이라는 게 많이 왔을 때 이 아치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럼 나이가 먹으면 아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치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밑에다가 흙을 쌓고 돌을 싼 다음에 흙을 파내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뼈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아치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누르는 거에 대해서 밑에서 쳐발라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거 있어요. 아치교 같은 경우는 밑에서 봉을 들고서 한 3명이서 아치교를 위해서 치면 아치교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30명이 굴러도 안 무너지겠죠. 아치의 특성이. 쉽게 말하면 저 아치가 다시 만들어지려면 밑에를 봉을 내서 굴르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 봉 위에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봉에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저 아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뼈들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되는 뒤에 나중에 운동 가르쳐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들만 보고 갑시다. 여기에 이게 플랫해지면서 이게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팽팽해지겠죠. 그리고 뒤가 당겨지는 걸 족저근막염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모터 뉴런이라 뉴로마라서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지나는데 뼈 사이에 찝혀가지고 이게 부푸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요거는 침 놓지 마시고 이게 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침 놓으면 신경을 건드려서 되게 아프거든요. 여기는 아플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신경 말고는 보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되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나 그러신 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골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인대 봅시다. 인대 보면 피블라하고 탈로스로 이렇게 내려온다죠. 그래서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예요. 그다음에 요건요. 칼카노 피블라 리가멘트. 칼카노스하고 피블라 붙어 있죠.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라고 돼 있어요. 안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 포스리어 탈로 피블라. 우리가 부어열이라고 얘기할 때 다치는 부위가 안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고요. 뒤쪽에 골륜열 부위에 손상받는 걸 포스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예요. 요건 나중에 어떻게 손상받는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요 아치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인대가 큐보이드나 나비쿨러본에는 안 붙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비쿨러본이 부서지거나 큐보이드가 서브 옵세이션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근데 발목 뛸 때 나 여기까지 아파요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뼈를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그 경계를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꼭 찾아내셔야 돼. 그걸 못 찾아내면 발목 빈 거를 오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아픈 건 여기 부분이 안테리어 탈로 피블라 정거비 인대라고 얘기하는 내치부는요 인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델토이드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는 밖에서 이렇게 인버전 안으로는 오지만 밖으로는 안 가죠. 인대가 튼튼할수록 못 움직인다 했죠, 그렇죠? 바깥쪽 인대가 가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눌러보는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 잠깐 하고요. 근육은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솔레니우스라고 우리 장단지. 여자분들 이 근육이 발달돼 있으면 남자들은 되게 멋있는데 여자들은 본인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단지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장단지 근육이 좋은데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이 드물어 해서 본인이 장단지 근육이 좋으면 허벅지 근육도 좋고 허벅지 근육이 굵을수록 요새 수명이 더 길다라고 얘기도 하고 당뇨도 잘 안 걸린다 그러니까 장단지 근육이 있으면 내가 무명장수할 수 있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은 훨씬 더 굵어도 미니스커트 같은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입으니까. 가스트로세미우스하고 솔레니우스 머슬이 장단지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를 만들 때 아킬레스 텐던으로 만들거든요. 두 개 합쳐져서. 그러면 제가 우리 테니스 엘보 배울 때 뭐라 했어요? 텐던에 문제가 있으면 텐던을 치료하고 머슬 벨리를 치료를 꼭 해줘야 된다. 이 솔레니우스나 가스트로세미우스 우리가 그냥 장단 칼투스 머슬이라고 얘기하는 머슬을 꼭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환자들 중에서 다리 쥐난 사람들 본 적 있죠? 어머니나 이런 분들 쥐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본인 다리 쥐나신 분 있어요? 밤에 자다가? 고양이를 키우세요. 다리에 쥐가 왜 날까요? 우리가 흔히 쥐나는 걸 보는 건 국가대표 축구 경기 때 제일 많이 보죠. 국가대표 축구하다 보면 한 사람 쓰러져가지고 막 가가지고 응급 다리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국내 축구할 때는 안 오는데요. 국가대표 축구할 때는 보통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어서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육을 오버유스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버유스라는 건 결국은 근육이 쓰여야 되는 에너지 공급이 적절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우리가 ATP를 태운다고 배웠죠. ATP가 마이오신과 라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머슬이 수축한다 이런 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하나 쓰이는 건 전해질이 쓰이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이 쓰이죠. 이 네 가지의 전해질과 ATP. 그러면 너무 밥을 못 먹고 살이 쭉쭉 빠지면서 쥐가 나는 건 밥을 많이 먹이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살이 최근에 빠지지 않았는데 부족해. 그럼 뭐가 부족한 거겠어요? 이 전해질이 부족한 거겠죠. 왜냐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 캐리할 때 혈액으로 무조건 캐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해질들도. 그러면 전해질이 떨어져 있는데 밤에 자다가 근육을 잘 때 고스란히 자지 않고 돌아놓거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ATP뿐만 아니라 그 전해질도 해당이 돼요. 근데 대부분 근육이 이제 쥐가 나면 뭘 먹여요? 신경이 떨리거나 근육이 마그네슘을 먹이죠. 마그네슘이 원래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시그널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먹이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내가 주위에 마그네슘 먹고 나은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마그네슘만 먹고. 전해질 전체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목유탕이라는 것은 모과나 오수유가 들어가 있는 모과는 과일인가요, 아닌가요? 모과는 과일이 아니에요. 왜? 과일 가게 가서는 살 수가 없어, 모과를. 모과는 독특한, 그러니까 모과는 과일로 먹진 않죠, 그렇죠? 모과가 맛을 마셔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모과 드셔본 적 있어요? 굉장히 떨떠름하고 게토레이 시원한 거하고 맛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면 저는 뭘 주냐면 게토레이를 먹여요, 그냥. 한약으로는 목유탕을 먹이면서 뭘 쓰냐면 저는 용골모래를 같이 쓰거든요. 한약에서 전해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용골모료. 그래서 우리가 진정제로도 많이 쓰잖아요, 용골모래를. 예? 신경 전달에 진정제로 용골모래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모과는 석은지제라고 하면서 썼죠, 옛날에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약으로 쓰게 되면 모과나 오수유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답을 다 알았는데 한약 먹으라고 그걸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만약 한약을 다린다면 저는 게토레이를 넣어서 다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강호감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술도 넣어서 다리는데 게토레이를 넣어서 다리는데 뭐가 문제겠어? 내가 게토레이를 반반 섞겠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환자들한테 여기 와서도 한 3분 아주머니들 다리가 저렇게 쥐가 나면 중풍이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나중에 심해지다 보면 나지도 생기거든요. 운전하고 오래 가거나 뭐 차 타고 가다가 그럼 운전하다 다리가 안 움직이면 자기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게토레이를 큰 거를 이틀에 한 병씩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의 다 없어져요. 전해질을 보충을 해주면 그래서 축구 선수들 그 운동 많이 할 때 게토레이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쥐나지 말라고 먹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도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저는 포카리 스웨트를 더 좋아하는데 미국 오니까 포카리 스웨트가 없더라고. 포카리 스웨트 일본 것 같아요. 포카리 스웨트가. 나는 그게 그 뭐야 그 파란 섬. 우리 포카리 스웨트 나오는 섬이 이름이 뭐죠? 학섬 이름이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그거 안 팔아. 그 섬에는 그거를 안 팔아. 재밌는 건. 나 그거 사러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 섬에는 그거를 팔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건 다리가 쥐가 난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고양이를 키우라고 얘기하면 더 웃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쥐가 왜 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마그네슘을 먹으라는 거나 고양이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나 내가 봤을 때는 50% 100%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마그네슘 먹으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고 고양이를 키우라면 다들 왜 농담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해질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음식이 좀 더 담백하고 일상 먹는 것들만 많이 이제 주로 가정 주부들도 많이 그렇고 음식이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걸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리 쥐나신 분들은 게토레이를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검사를 더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게토레이 먹으면 90% 이상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모가를 한국에서는 제가 모가를 구해서 모가차를 해서 드시라 그래요. 근데 이제 모가를 여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모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나중에 검사 중에서 끊어졌는지 여기 누르는 검사 뒤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아킬레스에 텐던이 있고요. 텐던이 뼈에 붙을 때 마찰이 많이 되니까 여기 벌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환자들 중에서 요 끝에 아픈 사람이 있고 요 바로 위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게 1cm쯤 차이인데요. 천지 차이예요. 병. 하나는 벌사이티스고 하나는 텐더나이티스예요. 그러면 벌사이티스는 굉장히 쉽게 낫고요. 텐더나이티스는 굉장히 안 나요. 치료 방침도 완전히 틀려지죠. 벌사이티스는 벌사만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텐더나이티스도 줄여주고 머슬의 벨리도 이완시켜주겠죠. 치료 방침이 전혀 틀려진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벌사이티스는 요 밑에 와요. 그리고 움직이면 넘어갈 거고요. 뼈에 나중에 엑스레이 볼 때 여기 부러졌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요거 말고는 부러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이제 칼칼스가 나가기도 한데 그래서 오블리크 피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뒤에 엑스레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부러지면 여기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간혹가다 나비큘라본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도 없이 흔치는 않아요. 저는 환자들 중에서 레이노드 증상이라고 이렇게 발 색깔이나 손가락 색깔 바뀌는 사람들 있죠. 제가 옛날에 혈액 공급이 문제가 있으면 색깔이 바뀌거나 사이즈가 변한다. 그리고 온도도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이 환자 보면 어떻게 이거하고 때깔이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칙칙하죠. 이게 딥 베인 스로보시스가 있는 환자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보면 이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약간 더 커 보이죠. 네? 실제로 재보면 그러면 이렇게 색깔까지 바뀌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색깔은 안 바뀌고요. 사이즈만 변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감각만 줄는 사람도 흔히 있어요. 다리가 전체적으로 쥐가 나고 먹먹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요. 환자들도 알아요. 그냥. 환자가 알 만큼 심한 거, 디스크가 많이 터져가지고 막 그래서 환자가 알 만큼 되기 이전에 아는 게 더 고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걸 보고 사이즈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온도가 바뀐다는 걸 알면 그 세 가지를 측정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보고 사이즈를 보고 색깔을 보고.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색깔만 보거든요. 통풍 환자들은 이제 남자들한테 주로 생기고요. 여자들도 간혹가다 생깁니다. 언제 생길까요? 남자가 됐을 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나시고 폐경이 되면 통풍이 발생을 해서 오는 환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퓨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릭 애시드로 배설이 되다가 혈액중에 떠돌아다니다 그 알갱이가 침착이 돼서 생기는 거죠. 그게 통풍이에요. 근데 통풍이 그래서 어디 많이 생기냐? 혈액 공급이 우리가 낙동강 밑에 가면 섬 있죠. 조그만 섬들. 모래섬, 퇴적섬. 물이 빨리 올라갈 때는 퇴적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손발, 귀, 발이 생겨요. 그래서 발이 제일 멀기 때문에 발에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이걸 제일 많이 쓰기도 해서 남자 환자가 밤에 울면서 왔다 그러면 내가 순대 먹었냐고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단백질을 먹어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단백질에 순대에 맥주 먹었고 발이 아프다 그랬다 그러면 99% 통풍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뽑아보지 않아도 돼. 그만큼. 그러면 이제 입원시키고 혈액 샘플 내고 유레이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에 검사실에서 얘기해가지고 와서 주사기로 뽑아가라 그래 그러면 99% 통풍이라고 나오거든요. 통풍이 생기면 침치료 굉장히 쉽습니다. 통풍은 여기에 유릭 엑시드가 너무 많이 침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거 자락해버려요. 자락하면 어마무시하게 빨리 통증이 줄어들고요. 밤에 자다가 잘 자요. 근데 이제 서큘레이션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통풍 얘기 잠깐 하고 갔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만을 계속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뭐 발에 오는 질환들 웬만한 거 한 번씩 보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컨셉이라도 잡아드리고 가고 싶은 게 제 생각이라서 이것도 시험에서 안 하잖아, 그렇지? 다들 부담 없잖아 또. 그냥 얻어듣는 즐거움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프론토 파시티스는 발에서 발뒤꿈치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막인데요. 이게 아치를 형성시켜주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땡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걸 프론토 파시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큐보이드 서브럭세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자 적지 않아요. 근데 발을 삐끗했는데 오래 간다. 그러면 가장 오래 가는 게 큐보이드 서브럭세션이에요. 저 뼈가 제자리로 저절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아프면 어떻게든 치료하면서 찾아내는데 그렇지가 않고 조금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좀 많이 걸으면 아프고요. 그다음에 운동 안 시키고 구두 신으면 아프다 그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 뼈가 제 위치에서 살짝 어긋나가는 거예요. 많이 어긋나면 쩔뚝거리고요. 조금 어긋나면 좀 많이 걸을 때만 왜냐하면 저게 아치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 제 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긴 건데 삐끗하면서 생겨요. 똑같이 발이 이럴 때 발 삐는 거하고 똑같이 되죠. 이런 동작을 취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삔 게 1년 갈 수 있어요? 삔 건요 6주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하이 앵클 스프레이는 좀 오래 가는데요. 그거 말고는 삔 거는 몇 개월 동안 아프지 말아요. 발목 삐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아프다 그러면 큐보이드 서브럭세이션을 생각해 볼 만큼. 근데 처음에 급성기 때를 다 놓칠 수는 없으니까 급성기 때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눌러보느냐? 근문열 부위. 근문열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예요? 큐보이드 서브럭세이션. 거기를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누를 때 어떻게 누르냐면 자기 발을 한번 잡아서 근문열을 누르는데 옆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발바닥 쪽에서 위로 치밀어 올려보세요. 치밀듯이. 이해가 되세요? 근문열 잡았어요? 큐보이드 번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큐보이드 번을 밀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위로. 조금은 아프죠? 눌리는 게. 근데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큐보이드 서브럭세이션은 근문열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발등을 잡고 꽉 조이면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진단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뭐라냐 그러면 이건 이제 공을 했는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그 칼국수 만들 때 구르는 그 나무 있죠? 동그란 거 밀대라고 얘기하는 거. 그 밀대를 가지고 구르다가 나중에 그 위에 서 계셔야 돼. 서 있으면 이 아치가 어떻게 돼요? 다 늘어났다가 제 위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빠텔라 텐더라이티스 때도 쓰고요. 여기 빠텔라 아니라 프란트 파스티스 족저근막 염려 때도 쓰고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나이 먹으면 대부분 발뒤꿈치가 조금씩 다 아파요. 족저근막 염려 침 백날 놓는 것보다요. 이 봉으로 굴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치를 다시 만들어주면 해결이 돼요. 아치를 다시 만들려면 젊어져야 되는데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 봉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봉 위에 쓰라 그러잖아. 그러면 미쳤냐 그래요. 못 쓴다 그래요. 근데 계속 처음에 이제 앉아서 굴르라거든요. 굴러주다가 나중에 쓰라 그러면 나중에 쓰고 나서는 발이 굉장히 많이 편해져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걸어다니거나 족저근막 때문에 해결됩니다. 여기 아까 부러진다고 얘기했죠. 5번째 메타타잘본이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목을 삐끗하면서 요게 부러지거나 요게 빠져나가는 부위 바깥쪽으로는 일반적인 염좌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요. 인대도 손상받으면서 뼈도 부러지고 인대도 부러지면서 큐보이드 서브럭세이션도 같이 오기도. 인대는 안 상하면서 저기 당하는 건 드물고요. 인대가 상하면서 같이 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인대만 상했는지 큐보이드 서브럭세이션도 있는지 메타타잘본도 나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메타타잘본 이 큐보이드 본을 누르시고 그 앞에 부분을 살짝 건드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하고 큐보이드 본을 눌렀을 때 안 아프고 여기 살짝 건드리면 아프면 여기다 음차를 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증이 있는지. 벌사이티스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벌사는. 그래서 벌사이티스는 밑에, 테너라이티스는 그 위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발뒤꿈치를 만졌을 때 뼈에 연결되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거의 톡 붉어져 있을 거예요. 뼈가. 톡 붉어져 있죠? 칼카로스에. 예? 뼈 쪽에 눌렀을 때 아픈 건 벌사이티스고요. 뼈 없이 그 위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뼈 없죠? 쏙 들어가 있죠? 그게 텐더라이티스예요. 환자 봤을 때 그 두 군데만 딱 만져보면 돼. 벌사이티스인지 텐더라이티스인지 두 개 다 있는지. 이거 안 하시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타잘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안쪽으로 타잘 터널이 있고요. 그걸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발 안쪽으로 옛날에 큐비탈 터널 신드롬 배웠죠. 여기 손가락 그러면 찌릿한 것처럼 발바닥 안쪽 비경이나 이쪽으로 비경 쪽으로 이제 저려지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납니다. 뮤니언이라고 요거 발 요렇게 조금 돼 있다가 요렇게 된 사람들 많죠. 요렇게 돼 있는 사람 이게 엄지발가락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보통 수술하러 가는데 어머니나 이런 분들 이거 있으신 분들 있죠. 주위에 계실 텐데 뚱뚱하고 그러신 분들은 잘 없어요. 날씬하고 이뻐서 옛날에 하이를 많이 신었던 분들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그 굉장히 고상한 아주머니들한테 그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는 게 균년이에요. 여기 왔을 때도 저 환자가 왔는데요. 보통은 그 미국 애들은 이렇게 그 껴줘요. 그럼 요게 끼기 때문에 발가락이 더 안 나가게끔. 근데 우리가 아치가 있는데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아치가 안쪽이 더 높아요, 바깥쪽이 높아요. 바깥쪽은 아치가 거의 없죠. 안쪽에 아치가 있죠.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엄지발가락은 밖으로 밀려 나가겠죠. 균형이 더 심해져요. 아치를 형성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려면 이거 끼고서 양말 신고 신발 신으려면 얼마나 고추장스럽겠어요. 테이프를 비탄력 테이프를 엄지발가락 이렇게 감아서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가락이 안으로 갈 수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비탄력 종이 테이프 같은 거를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발가락을 타고 이렇게 붙이고요. 발가락을 한번 감고 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한번 더 붙여주고 양말 신으면 전혀 거리적거리지 않고 발가락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걷거나 아플 때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하세요. 이거 끼고 이거 끼라 하잖아요. 다 싫어요. 이거 끼면 신발도 못 신고 신발도 안 맞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테이프 이렇게 딱 고정할 때 안에서 밀어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테이프로 못 당겨가게끔 잡아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테이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치료는 여기가 아파요. 주로 아픈 거. 여기다 침치료를 하고 근데 이게 인계치가 넘어가 버리면요. 인대가 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정상으로. 그렇지만 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더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아치를 다시 만드는 방법 쓰고 테이핑 해주고 침치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테이핑 본인이 하시고 높은 신발 신지 마시고 아치 만드느냐고 열심히 노력하시라 그러면 대부분 수술하라고 얘기 들었다가 수술 안 하고 버팅기고 사셔요. 근데 수술은 어떤 사람한테 수술하느냐면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이 타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땡겨주는 인대가 전신심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 고정을 시켜줘서 더 이상 안 나가게끔. 균형 환자는 어떻게 한다? 테이핑 붙여주고 아치 만들라고 얘기한다. 텐드라이티스부터 봅시다. 쉬었다 갑시다. 김세환 학생 제일 좋아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5분에 4시 5분에 수업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음성을 해야지. 수업합시다.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는 의외로 꽤 많은 그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한 3명 정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운동 안 하시다가 운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이래서 오기도 하고요. 탁구나 이렇게 테니스나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스트로세미우스나 솔레니우스 머슬을 많이 써가지고 텐더나이티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이 아킬레스 텐던 끝에 솔레니우스하고 가스트로세미우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침을 놓을 때 가스트로세미우스가 밖에 붙어 있고요. 안에 솔레니우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침을 놓을 때 가스트로세미우스까지만 놓으시면 솔레니우스는 치료를 이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손으로 잡고 침을 놓으셔야 되는 게 머슬 벨리다가 침을 놔야 되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염증이 오는 겁니다. 요 밑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여기가 아픈 건 텐더나이티스고요. 여기가 아픈 건 벌사이티스예요. 뼈 있는 쪽에 가까운 쪽에. 그래서 보통 환자가 여기 볼록하게 부풀어졌죠. 원래 이렇게 본인들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여기 볼록하게 부풀어졌죠. 텐더나이티스가 와서 이렇게 부풀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그 벌사이티스고요. 텐더나이티스는 이 위에, 벌사이티스는 요 밑에가 붙는 거고요. 텐더나이티스는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텐더나이티스가 왔을 때 검사하는 것 중에서 아크사인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얼마나 부풀어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쁜 발인데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아, 여기 있으면 텐더나이티스가 있나 보다. 그리고 팔페이션, 손으로 만져보는 건데요. 만져보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 볼록하게 부풀었는 데를 누르면 딱 아프겠죠.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로얄이라 해가지고 뭐 이름은 다 비슷해요. 검사는 이름 틀린데 검사는 거의 똑같아요. 그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로얄 런던 호스피털이라고 해서 발을 더 제낀 상태도 눌러보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눌러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거예요. 텐더나이티스에서. 다른 텐더나이티스는 우리가 힘주는 걸 많이 썼죠. 그다음에 톰슨 테스트라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게 끊어지면요, 발이 이렇게 지켜지지, 여기 누르면 어떻게 발이 이렇게 신전되죠.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아킬레스 텐던이 끊어졌는지 완전 절단됐는지 보려면 그 스퀴즈를 발 있는 데를 그러니까 종아리를 스퀴즈를 했을 때 발이 이렇게 제껴져야 되는데 제껴지지 않으면 끊어졌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검사는 만져본다. 그 다음에 끊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톰슨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처럼 많이 써서 오는 병이에요. 잘못 쓰거나 많이 써서. 요 부위이기 때문에 침을 옆으로 해서 이쪽에다 놓거나 가운데다 놓거나 여기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방광경에 승산이나 승근에다 놓는데 저는 이 바깥에 이 머슬 벨리에다 놔요. 여기는 혈자리가 적절한 혈자리는 없지만 가운데다 놓는 것보다 양쪽에다가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본인 정단지를 보면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볼록하죠. 앉아보세요. 바깥쪽이, 왜냐하면 가스트로세미우스 안에 솔레니우스까지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더 볼록한 거예요. 바깥쪽을 침을 더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만져보면 아직도 딱딱하죠. 본인들 침 빼시고 이렇게 만져보면. 그러면 종아리를 이렇게 딱 잡고 침을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앞다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근육을 이제 핀치해서 잡아서 그렇게 자침을 하십니다. 대종이나 골륜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텐더에다 직접 침 넣는 거. 그다음 텐더에다 침 넣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머슬 벨리에다 침을 놓는다. 머슬 벨리가 이완될 수 있게끔. 수천이나 골륜 상관없어요. 위중에다는 자침을 별로 안 합니다. 위중에다도 놓아야 하는데요. 승산이나 승근에다도 주로 놓는데 그거보다는 여기다 놓는, 이렇게 보게 되면 트리거 포인트 이렇게 잡아놨죠. 요 부위에다 놓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바깥쪽에 더 많이 놓으셔야 된다는 걸 저는 레코멘데이션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발 뒤꿈치 쪽에 있는 근육 혈들 전부 다 부삼, 부근, 골륜, 부류, 태계 이런 데다 놓는데 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텐던에다 침 넣는 거, 머슬 벨리에다 침 넣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반대쪽 방향, 아킬레스 텐더가 유사한 데다 침을 넣는다고 하고, 방광경 쪽으로 지나가니까 방광경의 컴비네이션, 아니면 키드니 쪽일 수도 있다. 키드니 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방광경이니까 수태양하고 족태양의 수혈 조합을 하죠. 지나가는 부위에 도마톱을 따라서 침을 놓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양에다도 침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머슬 벨리에다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혈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전에서는 혈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키드니 쪽은 거의 침을 놓을 일이 없어요. 키드니하고 텐더나이티스하고는 전혀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음에다 침 놓는데 이것도 침을 놓으면 이 S 너브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변화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머슬 벨리하고 텐더에다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다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무비나 외관 조합, 대맥 조합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맞고요. 텐더나이티스가 있으면 사실은 평생 동안 한 23% 정도는 텐더나이티스가 좀 오다 그러고요. 보통은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8.4% 정도 평생, 굉장히 흔치 적지 않은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잠깐 한번 봅시다. 아킬레스 텐던이 랍처가 되는 경우, 텐더나이티스가 있는 경우, 벌사이티스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끊어지는 경우는요, 본인이 뚝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보통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이럴 때 뚝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걸을 때 쩔뚝쩔뚝 굉장히 많이 쩔뚝거리거든요. 그러면 톰슨 테스트를 해서 끊어졌는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텐더나이티스는 쉬었다가 처음에 움직일 때 근육을 처음에 수축할 때 텐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랬죠. 테니스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주로 아프고요. 이거는 통증이 많이 걷거나 많이 쓴 다음에 아픈 거예요. 벌사이티스는 벌사가 더 많이 맞춰되는. 그래서 처음에 아픈지 쓰다가 아픈지를 물어보면 텐더나이티스는 처음에 아프죠. 벌사이티스는 많이 쓰면 쓸수록 벌사가 마취이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치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뚝소리가 났느냐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톰슨 테스트를 하고 핀치 테스트, 끊어졌을 때 핀치 테스트 할 때 통증 나타나거든요. 거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톰슨 테스트에서 발이 안 움직이면 끊어졌구나. 그리고 아침에 첫 발 딛고 좀 활동하면 좀 덜 아파져요. 그럼 텐더나이티스고요. 활동하다가 점점 더 아파져요. 벌사이티스고. 아픈 부위도 더 밑에고.
그거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끊어진 경우도 다 수술하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이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보통은 이제 텐드나이티스가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의사한테 보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보통 의학서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저번티브 트리트먼트를 3개월에서 6개월, 발목뿐만 아니라 허리도 그렇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안 나면 수술한다. 수술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이다. 할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수술하러 보낸다. 그래서 텐드나이티스 많이 있지만 꽤 쉬운 병이에요. 눌러서 아픈 부위에다 침 놓고요. 그 아픈 부위에 담당해주는 근육, 그 솔레너스 가스트로세미우스 쪽에 머슬 벨리에다 침을 놓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머슬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가스트로세미우스나 솔레너스 쪽에 장단지 쪽에 침을 안 놓으면 회복이 굉장히 안 됩니다. 대부분 아픈 부위만 침 놓거든요. 그리고 아픈 부위에다가 침 놓으면 좀 아파요. 또 거기가 텐드나이티스 있는 데는. 프란타 파스티스 여자분들한테 많이 오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오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주로 오고요. 본인이 이제 족저고막염이 젊은데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노화가 빨리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그다음에 아치를 잡아주는 게 이 파시아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치가 늘어나게 되면 이 파시아가 팽팽해지겠죠. 파시아가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아치가 내려가게 되면 이게 팽팽해지면서 이 뼈에 매달려있던 파시아가 계속 당기다 보면 골막을 당겨요. 그래서 가시처럼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스포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실스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엑스레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파시아가 릴렉스하게 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평평해지면서 파시아가 당겨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나치게 당겨져서 문제를 일으키죠. 한번 잠깐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래서 One of my close relatives was recently diagnosed with plantar fasciitis, so I'm doing this video to help people who, like me, have never heard of it and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it. This video is a summary website. Tissue acts like a shock absorber. 영적으로 주요입니다. 발병 뒤쪽으로 뼈다란 게 여기 보이신가? runners or 용기 넘어갑시다. 오늘 할 게 많아. 그래서 보통은 검사를 이거로 한다는데 검사는 이거로 하지 않고요. 이거는 운동할 때 주로 많이 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운동은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 있는 사람들 나중에 운동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쓰고요. 이 운동을 변형시켜서 저는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경계가 있는 계단이나 이렇게 턱이 있는 데다가 발 앞꿈치를 대고 손으로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떨어지시게 되면 다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완전히 신전될 수 있게끔. 특히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요. 이 아킬레스 텐던, 가스트로세미우스나 아킬레스 텐던이 긴장이 오게 되면 프란타 파시티스도 같이 온다라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운동을 주로 많이 시키는데 침 치료는 참 어마무시하게 아파요. 보통은 약침 치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보통 아픈 부위가 이 발뒤꿈치거든요. 여기 학교 다닐 때 발바닥 때리시는 선생님들 보신 적 있죠? 남자분들은 다 아는데 여자분들은 워낙 곱게 자라셔가지고 이 남녀 차별하면 안 되는데 때리더라도 똑같이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학교에도 발바닥이 뭐 제일 안전하다고 많이 때리시는 분들이 발바닥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발뒤꿈치 여기다 이제 침을 놓게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까지 침을 놓고 한국에서는 약침, 봉독도 치료하고 약침도 치료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치가 무너져서 파시아가 계속 긴장이 오는데 파시아가 릴렉스가 와야 되는데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가 날아다니면 빨리 날 텐데 걸어 다니기 때문에 빨리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침 좀 놓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마사지, 그 아치 만들어주는 마사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그 봉으로 굴려서 여기 발뒤꿈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파시아가 릴렉스가 오면서 그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혈자리를 실면혈이라고. 이게 실면은 잠을 잃는다, 못 잔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면 못 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면혈인데 침 놓고요. 용천이나 이런 데다 침 안 놓습니다. 주로 실면혈에다가 한 두세 개 놓더라도 대부분 뭐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고요. 그다음에 가스트로세미우스라든지 솔레너스 쪽에도 같이 침을 놓는 이유는 이 근육이 당기게 되면 파시아도 같이 당긴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놓는 거고요. 보통 그 발바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 쪽에 소부나 노궁에다 침을 놓는데 발뒤꿈치에 침 맞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아파 죽겠는데 노궁이나 소부에도 놓으면요 다음번 환자가 침 맞는 게 더 아프다고 안 와요. 이렇게 침 맞고 발뒤꿈치가 싹 나면 놔줘도 되는데 발뒤꿈치는 별로 호전이 안 돼. 침 맞는 것까지 아파. 그게 최악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료를 하실 때 이런 혈자리를 다 쓰지 않고요. 저는 족저근막염 때 용천도 안 씁니다. 용천 자다가도 벌떡 깨다는 용천에다 침 놓으면 발이기 때문에 외관하고 이목에다 주로 많이 놓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목관하고 구간에다 침을 놓으라 그래요. 목관하고 구간 본인 손바닥에 요 부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뼈 사이가 있을 거예요. 뼈 사이를 만지셔야 돼. 손바닥 여기하고 여기 뼈 사이 만져지죠? 아파요, 안 아파요? 손톱으로 누르면 뼈 사이다 침 놓는 거야. 여기가요 어마무시하게 아파요. 특히 그 목관이 훨씬 더 아파요. 그래서 여기다 침을 놓으면 눈물이 찔끔 나거든요. 그래서 진통효과는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으로 발뒤꿈치 아파 죽겠는데 발뒤꿈치에다 침 맞고 여기다 침 맞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안 와요. 99% 안 와. 왜? 다음날 발뒤꿈치는 그대로 아픈데 오늘 침까지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저거는 이 혈자리를 여기서 얘기 드린 건 나중에 두통이나 진통작용할 때 이게 진통작용이 엄청 좋아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목관이나 구간은 연골이나 대백처럼 알고 계셨다가 두통이 심하거나 생리통 심할 때도 써볼 만한 혈자리다. 그리고 침감도 되게 좋아요. 소부나 노궁은 굉장히 기분 나쁠 통증인데요. 저기는 그렇진 않고 그 침감에 우이하고 뻐근하고 그런 침감을 많이 나타납니다. 뭐 이게 간에 텐더나이티스처럼 이렇게 그 양면천이나 근육 회로를 쓰는데 족저근막염일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치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다. 아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아치를 새로 만들어주면서 침 치료는 한두 번 하고 끝내요. 보통 오늘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봉을 하나 사서 운동을 하시라 그러고요. 운동을 해서 얼마나 많이 굴렀는지 쓸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못 써요, 처음에는. 그래서 침 치료 한두 번 하고 나면 그다음번에는 침 횟수 숫자를 많이 줄이면서도 팔로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치가 잘 만들어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치를 집에서 봉으로 굴러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쁜 구두 신고 하이힐 딱딱한 구두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두를 잘 못 신어요, 저런 사람들이. 근데 운동화 중에서 아치가 있는 그 토션이라고 얘기하나, 발에 이렇게 받쳐주는 운동화 있죠, 깔창처럼. 그래서 그거를 깔라고 얘기를 하시거나요. 운동화 중에서 그게 토션이 제일 잘 만들어져 있는 운동화는 아식스예요. 제가 아식스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 아식스나 아디다스를 많이 신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별로 안 좋은 신발로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외국 애들은 평발이 많아요. 아치가 없어, 잘. 그래서 발 형태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신발을 만들 때 아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잘 살아. 근데 아시안들은 아치가 꽤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치가 없어지면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운동화를 만약에 사서 신으면 아식스를 사서 신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발을 만져봐서 그 안에 발바닥 안쪽으로 토션을 잡아주는 그게 없는 신발을 앞으로 사서 운동화를 사서 신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두나 예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스니커즈 같은 그런 구두를, 그런 신발을 신게 되면 깔창을, 발 안쪽만 받쳐주는 깔창이 있어요. 고기만 딱 붙여주는 깔창. 그래서 그거를 끼고 다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 평상시에도 아치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파시아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걸어 다녀도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건 걸어 다니면서 생기는 병이고 걸어 다니면서 평발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고, 그러면 걸어 다닐 때 평발이 안 되게끔만 해주면서 치료를 해야 치료가 되는 거지, 내가 침 치료를 해줘 본들 계속 평발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고치는 시간이 빠르겠어요? 그 환자가 망가뜨리는 시간이 빠르겠어요? 환자가 망가뜨리는 시간이 빠르죠. 질병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아프기 때문에 발뒤꿈치에 침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주시면 거의 문제 없이. 그래서 저는 플라타 파시티스는 치료 안 하고 다 고쳐줘요. 대부분들 다 고마워하고요. 우리 병원에도 몇 명 그 환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 중에서도 아프면 저는 그래서 제가 밀대를 제일 많이 사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갤러리아에서 나한테 칼국수 집 하냐 물어봐. 그걸 1년이면 한 10개씩 사가거든. 선물로 몇 불 안 해서도 돈 받고 팔 수 없어서 그냥 나눠주는데, 발이 이렇게 제껴지게 되면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큐보이드 서브렉션도 같이 와요. 그래서 근데 발목 꼈을 때 이거 꼭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이걸 그리겠어요? 다리 뼈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요. 구어열. 근데 구어열보다 1천점 위에는 인대가 피블라에서 탈루스로 내려온다 했죠. 이 위에는 탈루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피블라하고 티비아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이걸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은데 저걸 놓치게 되면 이 환자들은 보통 한 달 이상 아프고 오래 가면 1년 이상 고생해요. 초반에 치료 방침이 좀 틀려요. 그리고요,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발목 비는 환자. 그 다음에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이라고 이 탈루스 밑에 있는 큐보이드 본이 어긋나는 상황.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메타타잘본이 부러지는 상황. 근데 이 네 개가 따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목을 삐면서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이 같이 오기도 하고, 발목을 삐면서 메타타잘본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목을 삐면서 하이 앵클 스프레인,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 같이 오기도 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같이 왔는지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겠죠. 아, 당신은 6개월은 날 보셔야 됩니다. 6개월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은 어떻게 돼요? 굴러야 된다 그랬죠. 굴르고 서야 된다고. 앵클 스프레이는 굴르고 설 필요 없어요. 전혀. 뼈가 부러진 사람은 굴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저거는 캐스트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못 보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타잘본을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뼈가 부러졌는데 침 났다라고 난리치는 사람 꽤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들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놓쳐가지고 끝까지 아프는데 계속 와가지고 왜 6개월이나 지는데 계속 아파요라고 컴플레인을 하자 있는데 그럼 계속 침만 나죠. 침 놓는다고 저 큐보이드 본이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절대로 안 돌아가요. 근무열이라는 침을 놓지만 다시 아치를 벌려줘야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 앵클 스프레이를 놓쳐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하이 앵클 스프레이 했어요. 자기 발목 뺐다고 자기 침 열심히 놓더라고. 근데 뭐 한 달쯤 지나도 쩔쩔거리고, 아니 한 달 지나면 보통 인대는요 6주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거든요. 한 달 지나도 쩔쩔거리고 다닌다는 건 앵클 스프레이이 아니라, 근데 본인은 아는 게 앵클 스프레이밖에 없어. 이렇게만 해. 본인은 원래 그 전공이 이쪽이 아니고 발같이 더러운 데는 안 보고 그 속만 봐. 사람 속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강의 시간에 험담했다가 우리 처제의 절친이 내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 소리의 소리를 듣고서 집사람 귀에까지 들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들었던 거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하이 앵클 스프레이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이 앵클 스프레이 초반에 잘 놓쳐가지고 고생 좀 하고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보존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잘 걸어 다니게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의외로 앵클 스프레이인데 한 달쯤 지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앵클 스프레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메타타잘본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벌써 한 달쯤 지나면 엑스레이도 다 찍어봤어. 하이 앵클 스프레이나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가 지났는데 한의원도 가보고 정형외과 가봤는데 발목 빈 다음에 계속 아프다 그런다 그러면 큐보이드 서브 로세이션이거나 하이 앵클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요거는 둘 다 치료가 어렵지 않아요. 알기만 하면. 그래서
안테로 탈로 피브라 리가멘트나 칼카로 피브라 리가멘트가 나가는, 아니면 뒤쪽에 아까 인데 봤죠? 이 세 가지가 나가는 게 보통 발목 삐는 거고요. 안쪽이 간혹가다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냅둬도 될 만큼 얼마 안 찢어지고요. 문제도 없어요. 근데 하이 앵클 스프레이는요, 이렇게 제껴지는 게 아니고요. 발이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발이 옆으로 제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피블라하고 티비아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겠죠? 얘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앵클 스프레이는 이렇게 인벌전 되면서 그 틀어지는 게 제일 많고요. 이벌전 되면서 메디al 쪽에 나가는 경우는 메디al 쪽에 나가는 경우 거의 없고요. 바깥쪽에 나가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발목을 꼈을 때 하이 앵클 스프레인지 앵클 스프레인인지 큐보드 서브러시인지 메타타저번인지도 알아야겠지만 인대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다 끊어졌다 그러면 치료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다음에 조금 끊어졌으면 치료가 좀 빨리 끝나겠죠. 많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보조기를 차는 게 브레이스를 차거나 고정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발무게가 본인 발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계속 들고 다니면 저 인대가 늘어나면서 굳겠죠. 걸어다니면. 그러니까 브레이스를 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 스타킹처럼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발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거. 그걸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레이드를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한의사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나는 발목 삔 거 지금 3번만 넘었나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발목 삐는 정도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똑같이 치료하고 똑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건 본인의 발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발이 다쳐서 왔으면 이 사람을 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진 하죠. 뼈가 부러졌는지. 그러지 않으세요? 발목 삐끗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근데 쉽게 그냥 봅시다. 그림을. 발목뼈가 어디 부러지냐 그러면요. 양쪽 복숭아뼈 부러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메타타잘본 부러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비쿨라본도 부러질 수 있어요. 큐보이드 본은 안 부러져요. 요 네 군데로 우선 눌러보는 거야. 환자 보면 복숭아뼈 눌러보고 나비쿨라본 눌러보고 메타타잘본 눌러봐서 여기가 안 아픈데 네 군데를 안 아프고 4발 동안 걸어서 보조기 없이 걸어 들어왔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돼요. 그게 오타와에서 의사들이 모든 발목 빈 사람마다 엑스레이를 다 찍는 건 과한 거다. 지나치게. 그러면 저기를 눌러봐도 안 찍었는데 엑스레이에 큐보이드 본이 부러졌다. 그거는 면제야. 의사한테.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발목 빈 환자가 왔어. 엑스레이 찍으러 보내.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확률은 빵 풀어져. 저희가 선생님이 발목 빈 거 다 내 건데 이걸 왜 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엑스레이 찍으러 보낸다는 건 결국 나는 발목 빈 환자는 보지 않을 거다. 그럼 오자마자 그냥 엑스레이 찍으러 보내고 그냥 트랜스파이어인데 리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되는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큐보이드 본 양쪽 복숭아뼈와 나비쿨라본과 메타타잘본을 눌러봤는데 괜찮았고 셀프 워킹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오타룰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간단하게 오타룰을 체크했는데 괜찮았다. 그럼 뼈가 부러져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메타타잘본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 말레오로스도 나가지만 그러면 거기 눌렀을 때 아까 그 환자는 걸어왔는데 자기가 걸어왔지만 눌렀는데 거기 아팠다 그랬죠. 그럼 오타룰에 위배되니까 사진을 찍으러 보냈죠. 저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사들이 저 정도만 하면 99%는 뼈 부러진 건 다 걸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뺐을 때 다 엑스레이 찍으러 보내지는 마시라. 나는 옛날에는 다 보냈어요. 병원이니까 방석가가 밑에 있고 없을 때도 멀리도 보냈었고. 근데 사실적으로 보는 환자들이 일단 싫어해. 나 발목 삐끗 텐데 왜 엑스레이 찍으라 그러냐. 근데 뼈가 부러진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타울만 잘하면 놓칠 일은 없다. 거의. 놓쳐도 상관없다. 의학적으로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안테리어 테로테스라고 발을 잡아서 움직이세요. 아저씨. 발을 밀어요. 이렇게 앞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붙어있는 정겁인대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대 손상을 보기 위해서 안테리어 테로테스트를 하고요. 이렇게 발목을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라틸트라고 해서 앞에 인대가 나갔어요. 여기 인대가 나갔을 때는 안테리어 테로테스트에 걸려. 근데 옆에 붙어있는 인대는요. 별로 당겨지지 않죠. 그러면 발을 이렇게 제끼는 거야. 그러면 제낄 때 앞에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제껴야 돼요. 발을 그냥 무릎을 발목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정겁이 있는데 안테리어 타로피브라 리가멘트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발목을 뒤로 제꼈으니까.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탈라틸트라고 이거 제껴요. 그럼 칼카노피브라 리가멘트가 나간지 봐요. 저걸 꼭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하나만 나가면 심하게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목이 많이 제껴지면 안테리어 타로피브라 리가멘트 나가고 칼카노피브라 리가멘트까지 나가요. 그러면 칼카노피브라 리가멘트가 나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테리어 타로피브라 리가멘트는 많이 상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레이드를 정할 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테리어 테로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때 주로 탈라틸트를 하고요. 탈라틸트에서도 양성 반응 보이면 안테리어 탈로피브라 리가멘트는 많이 손상받아. 손상된 정도가 강하다. 탈라틸트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 이건 거의 끊어질 만큼 심하다. 그레이드 3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검사 2개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안테리어 테로테스트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안테리어 테로테스트 똑같은 그림이고요. 이것도 안테리어 테로 탈라틸트만 한번 봅시다. 예처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90도로 이제 덮여요. 그래서 안테리어 탈로피브라 리가멘트는 손상 안 받게 하고 여기가 대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으로만 스트레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탈라틸트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인대 손상이 더 크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삐고 나면 붓나요? 안 붓나요? 많이 붓죠? 그러면 얼마나 붓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붓기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치료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도 젊었을 때 되게 많이 했어요. 화제들 되게 좋아요. 여기 중봉에서 딱 대고요. 용천으로 지나가서 우리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계를 지나서 골륜으로 돌아서 중봉으로 돌아오는 거야. 중봉이 아니구나. 여기가 구어로 돌아오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팔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발바닥으로 한 번, 발목 쪽으로 한 번. 그러면 많이 부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어열 쪽이. 구어열에서 용천으로 돌아서, 구어열에서 용천으로 돌아서, 신맥으로 돌아서 구어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붓게 되면 늘어나 있거든요. 저게 이제 줄어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붓기가 빠지는지. 팔자 테스트를 많이 부은 사람들은 해보실 만해요. 발목 빙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라이스 하라 그러죠? 레스트, 그 다음에 아이스, 컴프레션, 일레베이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 침을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인대가 끊어졌어. 인대가 늘어났어. 뜯어졌어. 그럼 인대를 회복시키려고 침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대는 저절로 회복이 잘 되죠, 원래. 가만히 두기만 하면. 그럼 브레이스 차고 잘 걸어다녀도 잘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인대가 나가면서 조인트 캡슐이 같이 찢어지고 발목이 붓게 돼요.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뼈의 간격은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면 인대는 재생이 될 때 늘어난 대로 재생이 돼요. 그러면 인대는 본인의 속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붓기를 감소시킨다. 인대를 재생시킨다가 아니라 붓기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붓기가 얼마만큼 감소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 침 놓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인트 캡슐까지 침 놓을까요? 인대까지만 침 놓을까요? 조인트 캡슐까지 침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붓기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인대가 목표라 그러면 인대까지만 침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인대는 지나서 조인트 캡슐까지 들어가면 인대는 벌써 지나갔죠. 조인트 캡슐을 들어가서 붓기를 빼주면 인대는 제 길이로 줄어들 것이다. 제 길이로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재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인트 캡슐까지 구워서 집어넣어서 피부에다 매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피부 좀 들어가면 인대가 있어요. 인대까지 넣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조인트 캡슐까지 넣어서 붓기를 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침을 걸어주면 인대라든지 티슈가 재생이 더 잘 된다 그랬죠? 책에 너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침을 걸어주면 조직 재생도 더 잘 될 것이고 붓기도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걸어다닐 때 발 터지지 않게끔 브레이스 차라고 할 테고 그 다음에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발을 들어주거나 컴프레션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스도. 그렇죠? 그건 다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발목을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좋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발목 빈 거를 그래서 한의사들이 발목 빈 거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발목 빈은 옛날 사람들이나 요새 사람들이나 대부분 기부스할 정도가 아니면 침 맞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만족감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허리가 아파도 오고 애기가 안 생겨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목 뺐는데 잘 못 고쳐졌어. 근데 허리가 아파서 와? 안 오죠. 짜장면 먹어서 괜찮아야지 팔부채도 먹고 뭐 그렇지 않나요? 보게 되면 하이 앵클 스프레인 이건 이제 다른 데서는 보기 자료나 설명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안테리어 인프라 티비어 피블라 리가멘트, 포스티어 인프라 티비어 피블라 리가멘트. 그러니까 뒤쪽 앞쪽에 티비하고 피블라하고 연결되는 이 인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사이에 인터시머스 멤브레인이라고 골막 막이 있거든요. 이만큼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구어는 여기죠. 구어에서 한 1촌쯤 올라간 부위에 여기 본인 발 한번 만져보세요. 구어 있죠. 구어에서 위에 올라가면 뼈 두 개가 만나는 데 있죠. 그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그 두 뼈의 간격이 느껴질 거예요. 여기다 침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백날 침 놓는다고 여기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침 놓고 여기는 많이도 붙지만요. 전침을 잘 걸어주셔야 돼요. 저게 탄탄하게 붙지 않으면 피블라고 티비아가 너덜거려가지고 걸을 때마다 계속 아파요. 하이 앵클 스프레이는요. 발목 빈 사람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만큼 부어서 온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코끼리 발처럼 돼 있죠.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세 개가 같이 뜯어지는 거라고. 부는 게 보통은 복숭아뼈 밑으로 많이 보여요. 발목 비면. 이거는 복숭아뼈 위로도 많이 보. 그래서 복숭아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저 검사하는 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누르는 거는 덜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검사는 저는 스퀴즈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피블라고 티비아를 눌러요. 그러면 통증이 밑에 나타나요. 이해가 되세요? 피블라고 티비아를 위에서 쥐어짜면 밑에가 안정성이 떨어지면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퀴즈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쥐어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손으로 쥐어짜거든요. 저렇게 되게 힘들겠죠. 이렇게 이거하고 유사하게 그냥 다리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누르지 않고요. 여기를 눌러.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스퀴즈 되는 것처럼 나는 한쪽만 누르는데 두 뼈의 스퀴즈는 일어나죠. 그러면 눌리는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발목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렉 테스트를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발목 뼈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분간 계속 해보세요. 이거나 스퀴즈 테스트나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건 나중에 이제 한번 더 해야 되고요. 스퀴즈 테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쪽을 눌러가지고 피부하고 티비아 쪽에 그다음에 다른 검사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발목 빈 사람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검사는 저는 별로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 발뒤꿈치를 두들겨 주는 거거든요. 발뒤꿈치를 땅땅 두들겨. 그러면 통증이 여기 나타난지를 보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구열 1촌 위에. 그 다음에 크레이거 테스트는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크레이거 테스트 말고 여기 어디 도시면 요거 봅시다. 도시. 크레이거 테스트부터 봅시다. 시간은 없는데 할 게 많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발목을 뒤로 제끼고 이거 돌 때는 통증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릴 때, 안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위로 젖힌 상태에서, 젖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젖혀서 프레셔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 프레셔하고 이것밖에 없네요. 네. 그거를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목을 제껴놨는데 발을 딱 잡고 발목을 딱 잡고 이렇게 최대한 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숙일 때 피블라하고 티비아가 비틀려요, 저절로.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보셨죠? 발을 비틀어주는 거예요. 발을 잡고 발을 접힌 상태에서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티비아와 피블라가 비틀리겠죠? 그때 통증이 어디 나타나냐면 피블라하고 티비아 그 경계, 통증 있는 부위,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건 크로스렉 테스트, 그 다음에 스퀴즈 테스트,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동영상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요 검사를 주로 하는데 나머지 검사들은 본인이 더 필요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하이 앵클 스프레인 검사는 발목 뼈에서 왔을 때 꼭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 제일 많이 하는 건 크로스렉 테스트를 제일 쉽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 걸리면 나머지 검사들을 더 해요. 왜냐하면 저게 많이 놓치거든요. 그 다음에 큐보이드 서브러시에이션은 발목 뼈을 때 우리가 발목 뼈에서 왔다 그러면 구어열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구어열 눌러보고 그 다음에 큐보이드 본을 딱 잡아서 큐보이드 본의 요면 근문열을 딱 이렇게 메타타잘본 쪽이 아니라 근문열 부위 큐보이드 본만 정확하게 딱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방으로 옆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약간 상방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증은 이쪽으로 나타나거든요. 환자가 서브러시에 되면 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통증이 나타나는지 보고 큐보이드 서브러시에이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Cuboid syndrome is defined as non-disruption or subluxation of the structural convergence of the calcaneal cuboid portion. 찾아낸 지도 얼마 안 돼. 옛날에는 저 얘기 Essentially 없었는데 means the subluxation of the cuboid from its natural position. 정상 위치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부위가 요 부위예요. 근데 구어열의 1촌 위에는 하이 앵클, 구어열의 그 1촌쯤 밑에는 큐보이드 서브러시에이션, 그보다 1촌 밑에는 메타타잘본. 이렇게 돼요. 서로 쫙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잘 구별을 하셔서 저 네 가지를 구별을 잘 하시면 발목 뼈 성형 환자들은 진짜 뭐 명의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앵클 스프레인만 보다가 치료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제가 그레이드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보통은 안테로타로 피블라 리가멘트가 제일 나가고 그다음에 칼카로 피블라 리가멘트가 나가고 보통 이제 요게 나가는 게 그레이드 1 정도면 요것만 나가요. 그레이드 2면 요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끊어지게 되면 그 그레이드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칼카로 피블라 리가멘트가 굉장히 심하게 손상을 받아 있으면 그레이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목 뺐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가 뭐예요? GB40, 구어열이죠. 구어열에다 침을 놓으시고 하나만 놓지는 않겠죠. 침 자체를 서너 개를 놓으셔서 붓기로 빼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구어열이 발목 빈 사람들은 전형적인 발목 빈 사람은 구어열이 아주 볼록해져요. 쏙 들어가 있지 않고 보통 들어가 있는데 볼록해져 있죠. 그게 빠질 만큼 침을 놓으셔야 되고요. 잘만 놓으면 그날로도 붓기가 거의 다 빠지기도 해요. 반대쪽에다 옛날에는 반대쪽에다 침 많이 놓으라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침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씩씩 문대가지고 이렇게 침 놔야 되는데 발 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침을 놓으면 비환원성 관절염에서 환원성 관절염으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관절 안에다 침 놓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랬죠. 무릎이나 발목 침 놓을 때 관절 안에는요 면역 세포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 박테리아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환원성 관절염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반대쪽에다 침 놓으라고 돼 있는 게 서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쪽에다 침 넣어서 이쪽 발이 붓기가 빠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쪽에다 침 안 놓습니다. 환쪽에다 놓는데 환쪽에다 놓을 때 소독 철저하게 넣으면 요새 다 일회용침이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화침이고요. 일회용침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침 놓고 잘 좋아질 수 있어요. 발목 빈 거 어렵지 않은 병이니까 구어열에다 침을 놓고 그다음에 구어열에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까지 놔요. 그다음에 전침 걸어주고요. 그다음에 신맥이 있는 데다가 침 놓고요. 그다음에 하이 앵클 스프레인지 큐보이드 서브러시에이션 측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메타타잘본이 부러진 것 같으면 발목이 염좌가 있더라도 저는 엑스레이 찍으러 보내고요. 캐스트부터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다 침을 아주 친하면 그분도 침을 놔주고 보냈거든요. 그냥 바로 가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발목 삐긴 했는데 발목 삔 것뿐만 아니라 뼈까지 부러진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붓기는 좀 빠지게 해줘야지만 당신이 가서 기부스를 바로 할 수 있다. 발목 부어질 때 기부스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 내가 침을 놓고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가 푸르고 나면 침 치료를 하겠다고. 기부스를 한동안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기부스 한동안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전에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 가르쳐줬죠. 안 움직이고 침 주는 거. 발도 안 움직이고 계속 침 주는 운동을 시키면 기부스를 풀고 나면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축이 돼 있어요? 안 위축이 돼 있어요? 당연히 위축이 돼 있죠. 그리고 관절이 안 움직이고 힘을 안 줬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도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요새도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책에 캐스트한 사람들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혈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쓰시지 않으셔도 발목 빈 것들은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다? 이 4가지를 발목 뼈에서 왔을 때 한 번에 다 체크해봐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발목 빈 거 그냥 앵클 스프레인만 측정하시게 되면 아주 골탕 먹는다.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크로스렉 테스트라든지 스퀴즈 테스트 해보고 앵클 스프레인 처음에 앵클 스프레인부터 측정을 하겠죠. 앵클 스프레인은 루틴으로 오거든요. 저거 중에 하나만 나가도 앵클 스프레인 그냥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앵클 스프레인 하나만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이 앵클 스프레인 보고 근문열 부위 눌러보고 메타타잘본 부위 눌러보고 그다음에 앵클 스프레인 왔을 때 오타오를 하기 위해서 양쪽 복숭아표까지 눌러보고 나비클라본 하나 더 눌러보면 되겠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발목 뼈을 때 발목 빈 환자는 여기다 침 놓고 붓기 빼주고 그다음에 하이 앵클 스프레인은 그 위쪽으로 침 놓고 붓기 빼주시고 그다음에 큐보이드 서브러시에이션은 근문열 부위나 요 본 사이에다 침 놓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그 아치에 운동하게끔 가르쳐주고요. 골절된 사람은 캐스트라고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발목 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타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꼭 채우셔야 돼요. 하이 앵클 스프레이인지 앵클 스프레이인지 브레이스 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침 안 놔도 브레이스만 열심히 차도 좋아져요. 양방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캐스트만 해도 발목 뼈가 났는데 침만 열심히 놓고 브레이스 안 차시면 인대가 늘어나도록 굳어버리면 발목을 자주 뼈요. 발목 삔 사람들이 자주 삐죠. 발목 삐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예요? 미국에 오니까 발목을 잘 안 뼈. 발목을 삐게 하는 원인은 뭐죠? 배가 고파서 그런가요? 발목을 삐는 원인은 주로 하이힐과 버스 그리고 거기다가 하수구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되면 거의 발목 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있어요. 하이힐을 신고 버스가 막 출발을 해서 쫓아가다가 하수구나 이런 데 하이힐이 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전형적인 레퍼토리야. 내 환자한테 발목 삔 환자들의 그 레퍼토리.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꽈당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넘어졌는지조차보다는 이 넘어진 거를 남들이 발견 못하게 수습하느냐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미국 오니까 버스를 타려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하이힐도 신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발목 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주위에. 그렇죠? 그러면 발목 삔을 때 꼭 그렇게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힙조인트부터는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도 다 못할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고서 넘어갈게요. 힙페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힙페인 중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서 하나는 요거. 환자가 왔을 때 이 바깥쪽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기에 트로챈들릭 볼사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엉덩이 쪽으로 이치올 글루타랄 볼사가 벌사이티스가 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벌사이티스가 제일 많다. 그래서 저건 침치료해서 벌사만 줄여주면 잘 좋아지겠죠. 이 신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허벅지 안쪽, 우리가 얘기하는 간경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허벅지 안쪽은 오블레터 너브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페모랄 러브예요. 페모랄 러브가 앞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블레터 머슬은 요 부위가 이상하다거든요. 환자가 요 부위가 이상한데 이게 왜냐하면 허리가 허리 2번째에서 4번째 사이티카 너브는 허리 4번부터 S1까지가 엉덩이로 이렇게 내려가서 발로 5번 신경이나 S1 신경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디스크가 허리 2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이 되는 데가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어디가 아플까? 허벅지 앞쪽이 불편하거나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없느냐? 있어요. 디스크의 95%는 4번, 5번, 5번 S1 쪽을 손상을 받지만 룸바 2부터 4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면 허벅지 앞쪽이 아프거나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블레터 너브가 있으면 그래서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이 아픈 건 오블레터 너브가 손상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모랄 너브가 있고 오블레터 너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이 바깥쪽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허리 디스크가 위쪽에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면서 디스크 오는 사람들 있죠. 그것처럼 허리가 안 아프면서 디스크가 오는 사람들은 찾기를 그냥 고생을 하는데 바깥쪽이 저리면 또 그래도 그나마 바깥쪽이 저리면 양방선에도 사이티카 너브가 눌려서 디스크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안쪽이 아프다면 헷갈리는데 앞에는 L2부터 L4까지를 담당해준다 했죠. 사이티카 페모랄 너브나 업들레터 너브. 근데 사이티카 너브는 뭐예요? 룸바 4부터 S3까지를 담당해줘요. 그래서 이 뒤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페모랄 너브, 업들레터 너브, 사이티카 너브. 근데 우리 사이티카 너브는 디스크 4, 5번이나 5번 S1에서 제일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진단도 많이 되고 치료도 많이 돼요. 그렇지만 허벅지 앞쪽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디스크 환자를 100명 보면 5명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허벅지 허리 위쪽을 치료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이거 면허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은 룸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룸바 2부터 됩니다. L1, L2 그래서 L2부터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담당해주고요. 그 위에는 이 L1 신경은 팬티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냈을 때 내가 면허시험 칠 때 그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야 이거 맞히는 사람 대박이다. 이거 신경을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내는 사람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오플레터 너브나 페모랄 너브가 L2부터 시작되죠. L1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L1, L2, L3, L4, L5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2부터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L1은 아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중요한 건 뒤에 가서 잠깐 얘기 한번 할 거고요.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요 대퇴골두라고 얘기하는 우리 10조인트 쪽에 혈액 공급을 해줘요. 이 10조인트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AVN이라고 했는데 마스쿨라 네크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골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말려 들어가는 남자들 술 많이 마시는 남자들한테 많이 오고요. 저거는 나중에 대퇴골두를 교환하는 그런 수술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엉덩이 근육이 26개인가? 제일 많은 근육이 있는 게 엉덩이에요. 엉덩이에 근육이 그룹들이 있고요. 근육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 엉덩이 만져보면 엉덩이 토실토실하죠. 뼈 추리고 나면 나머지 다 근육인데 근육이 엄청 많아요. 단위 면적당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허벅지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들이 다 엉덩이 근육인데 저런 근육들은 이해를 잘하시면 나중에 변비 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치료할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냥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들은 나중에 이해를 하셔서 저것들 역할들을 보시고 본인이 이제 환자를 보면 만져지는 일리아 크레스트 만져지죠. 여기 요한, 요이, 요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그레이터 튜버 챈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렀을 때 아프면 튜버러스 벌사이티스가 있는 거고요. 요 그림을 봅시다. 환자가 왔을 때 여기 아픈 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여기 아픈 것도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여기 아픈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이 아픈 환자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뒤에서 엉덩이 쪽에 아까 엉덩이 우리 자골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딱 앉았을 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손 넣어가지고 엉덩이 뼈 딱 만져보세요. 턱 뚫겨진 데 있죠. 거기가 아파. 벌세티스가 거기 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방을 찌거나 엉덩이가 그 살이 많지 않거나 그래서 거기 벌세티스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아프면서 연관통으로 요 앞에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다고 이 앞쪽으로 침 나오는데 이 앞쪽은 굉장히 위험하죠. 폐물 아트리가 지기 때문에 절대로 앞쪽에다 이 사타구니 안쪽으로는 침 놓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 섹슈얼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데 엉덩이 쪽은 침 놓기가 엉덩이 쪽 침 놓고 여기 좋아지는지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아 파란스테시카 간혹가다 있어요. 환자가 여기만 아파 여기만 딱 진짜. 근데 많이 걷거나 많이 서 있거나 그러면 아프다래요. 여기 이제 일렉 글루테얼 벌사이티스 있는 부위 여기 치료하면 앞쪽 같이 좋아지고 여기는 이제 허리 아플 때 쌓였죠. 그 통증이고 뭐 이런데 여기서 여기 리가멘트가 갈 때 신경이 여기로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걸쳐서 마찰돼서 여기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무릎 밑으로는 안 아프시고 허벅지 앞쪽도 안 아프시고 여기만 딱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한 환자 봤어요. 근데 요거는 치료 엄청 안 됩니다. 이 리가멘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치료할 때 이 안쪽에 근육들이 쫙 붙어 있거든요.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이 신경이 여기를 누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이게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사실은 십조인트에 임핀지가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서 근육들이 딱딱해지면서 이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그냥 요 허벅지 앞쪽에 병증이 있는데 일부러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저거는 그 알 수가 들어보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환자 보실 때 이런 책받침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책받침 만들고 뒤쪽을 딱 뒤집으면 그냥 바스 작대기 만들어서 환자한테 어느 정도 아파요. 연세 드신 분한테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아프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인 느낌이 어떻대? 이것도 굉장히 심리에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디세요? 그러면 나 이 얼굴 요 정도, 나 이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통증의 정도를 측정해주면 나중에 환자들 볼 때 환자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힙조인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트릭 테스트예요. 페이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누르고 딱 눌러요. 그래서 통증이 어디 나타나냐? 앞쪽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힙조인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페이버 테스트 잠깐 한번 보고 사자 모양으로 발을 꼬고요. 반대쪽 골반을 잡고 무릎을 눌러줘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타구니 안쪽이 당겨지고 아픈데 그거는 양성 반응이 아니고요. 뒤쪽이 아파야 돼요. 엉덩이 뒤에가 환도 부위가 그때 아플 때 양성 반응을 보이고요. 저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어바스쿨라 네크로시스 환자들 다른 검사들은 다 넘어갈 거고요. 검사가 많은데 많이들 쓰지 않는 검사고요. 환자도 많지 않으니까 뭐 나머지는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그 특별한 케이스들이 오면 이제 아까 패트릭 사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요. 검사를 한 가지 더 해요. 아까 바디꿈치 두들기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 발을 탁탁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힙조인트에 통증이 나타나요. 그게 AVN 환자들.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서 AVN 환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바스쿨라 네크로시스 돼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방금 말하기가 좋죠. AVN 봅시다. 햄스트링 머슬 우리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가 손상받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취하면 굉장히 잘 나는데 야구 선수들은 우리가 치료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들 야구 잘 못하시잖아. 그래서 치료 못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 개인 선수들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 모험이 구단 거예요. 그래서 본인 모험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비행기도 타라는 거 타야 되고요. 호텔도 잘하는 데 자야 돼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환자들은 좋은 호텔 뭐 이렇게 왜냐하면 구단 쪽에서는 그 사람한테 수백만 불 돈을 주고 그 몸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을 막 굴리다가 망가지면 내가 산 몸인데 하다못해 본인도 배우자 이렇게 했는데 배우자 막 굴려도 야 얘 계속 돈 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굴리다가 돈 안 벌으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 구단주는 더해. 얘가 공을 나가서 공을 던져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막 굴리다가 망가뜨릴까봐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야. 몸의 소유주거든. 그래서 치료를 아무 데서나 가서 못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걸려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부상 입어서 슬픈데 돈까지 물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도 프로 선수들 대학교 때까지 치료하다가 구단만 가면 못 와. 못 오는 이유가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야. 구단에 소속된다. 근데 구단에 소속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골프 선수, 개인 선수들 있죠. 지몸 지가 흔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가 치료를 좀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햄스트링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를 제일 많이 와요. 공 던지기 하다가. 뭐 아픈 데다가 여기다 침 놓으시면 되는데 단 아때리만 조심해서 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이나 이런 쪽으로 침 놓으시면 되고요. 햄스트링 머슬. 그다음에 오히려 음문열 쪽으로 올라가서 바깥쪽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햄스트링 머슬 치료는 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추천 별로 안 하고요. 치료할 때 일단 제일 하셔야 될 건 아때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저 타박 입은 거는 뭐 환자들 흔치 않고 그냥 타박 입은 거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돼요. 침 안 넣으셔도 되고. 관절염 환자들은 간혹가다 있는데요. 관절염 환자는 이렇게 관절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공간인데 공간이 없어졌죠. 근데 저거보다 더 관절염 치료하나 AVN 치료하나 똑같이 치료하는데요. AVN만 보고 끝내라는데 시간이 넘어서 AVN 사진만 이렇게 돼요. AVN 환자는 여기 골막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골이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골두가 다 없어져 있죠. 이게 이제 치원수라거든요. 근데 치원수를 하기 전에 치원수를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한 번밖에 못 돼요. 그래서 40, 50대 발견되면 그게 한 20년대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룬다고요. 그럼 통증이 계속 있거든요. 걸어서 이게 다 달아있으니까 침 치료를 하시면 반응 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한약 쓰실 때 나중에 토복령이 원래 그 매독이나 이럴 때 쓰는 약인데요. 중국에서 그거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AVN 환자들 꽤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원수를 이렇게 그 갈아서 수술하면 되는 게 이게
처음에 발견되자마자는 안 하고요. 더 이상 못 걸을 정도 돼야지만 수술을 해요. 그때까지는 침치료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되면 이 관절 조인트에다 그냥 침 놓으시면 돼요. 15cm 이상 되는 침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지고 관절에만 탁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탁 놓으라 그러면 놔지지가 잘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나토미도 많이 아시고, 힙 조인트는 제가 열심히 강의를 많이 침 치료에 대한 얘기 시간도 그렇고 안 해드린 게, 침 넣는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근육을 다 뚫고, 그 수많은 근육을 뚫고서 조인트 안에다 침 넣거나 벌새에다 침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부위에 arter이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오늘 수업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냐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턴 할 때 또 볼 수 있으면 제가 환자 볼 때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근골격 질환을 좀 많이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PD 프로그램 9개월짜리 박사과정, 전 세계 9개월 만에 박사를 받을 수 있는 논문도 안 쓰고 수업만 들으면 그런 박사과정을 만들어서 저하고 최영석 교수님, 최순 교수님, 그다음에 장학장, 그다음에 그 서울에 있는 한의사나 그 한의사 중에서 양방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 강의진은 지금 요새 6명 듣고 있는데 그 학생들 말로는 이만한 강사진 어렵다니. 제가 봐도 그래요. 한국 한의대보다 강사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둔 인맥으로 아름아름 봉사하듯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그래서 강의 듣는 태도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참 민망하긴 하는데, 이 정도만 강의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강의 시간에 딴짓하고 요구 조건은 많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만 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나중에 침 넣는 거를 실제로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끼리도 침 놓게 하고, 내가 이제 침 넣는 거 보여주고, 침 넣을 때 테크닉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레지던트들한테 한 4년 동안 가르쳐준 것 중에서 가장 키가 되는 중요한 것들만 강의를 해주겠다고 늘상 보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테크닉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수업에 부담은 있지만 제가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졸업하시면 그때까지 내가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바빠서 안 하거나 게을러서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못할 테고. 예, 질문이나 건의사항,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교수님 번외 질문인데요. 네. 노백페인 스페셜 테스트 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테스트 옆에다가 CR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에요. 뭐, 유튜브에 네. 검사법 이름하고 CR을 치면 그게 무슨 회사 이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검사법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검사법을 이렇게 쭉 끌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검사법 전문 유튜브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리고 유튜브 어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검사법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 만든 검사법들을 찾아서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 거를 다 일관되게 좀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검사법들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북마크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네네네. 예, 그게 이제 CR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원래 돈 내고 다 봐야 되거든요, 어플로. 전 그 어플 써서 봤었는데 그 유튜브 주소를 내가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중추신경이랑 관련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다른 거 궁금하거나.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요. 예. 어떤 분이 지금 그 과정이랑 같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정과 같이 듣는다고요? 네, 아니죠. 졸업하고 나서 듣는 거 아니에요? 예, 이수하고 나서 듣게 돼 있는데요. 자, 그리고 자기 일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업은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분들만 남아 계시고요. 그 박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PD 프로그램이라고 그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에이컴에서 프로페셔널 닥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PhD 같이 그런 닥터가 아니고요. 카이로프라터나 의사들이 그냥 닥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수업만 맞춰도 그런 사람들의 프로그램처럼 만든 건데요. 향후에 한의과 대학이 몇 년 내로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 프로그램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다 마치고 통합 프로그램으로 원래 이제 4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9개월을 지금 더 얹어서 요새 졸업하는 사람들과 옛날에 졸업한 사람들, 그럼 옛날 졸업한 사람들은 그 박사가 될 가망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 조건이 석사과정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들어야 돼요. 이어서 계속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졸업을 했는데 내가 박사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그거만 듣게끔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학교를 다녀서 우리하고 통합,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4년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 학교 나오면 9개월만 들으면 되고, 커리큘럼이 많이 틀리면 우리 학교에서 꼭 들어야 되는 선수 과목 있으면 마스터 프로그램도 더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학교 졸업 시험을 보고서 그냥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면허증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요. DAOM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줘요. 면허를 받아올 때까지 시간을. 근데 그건 면허는 상관이 없고 마스터 디그리에 대한 졸업증이 있는지를 보는 거로 입학 기준이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대신 영어 시험 성적은 꼭 내셔야 돼요. 영어 프로그램. 지금은 듣는 사람이 전부 한국 사람이라서 요청해서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턴십이나 다른 거 건의사항이나 있으시면 학교에. 근데 총장이기 때문에 건의사항하면 들어줄지도 몰라요. 열심히 얘기해서. 뒤에서 우리 학교 이런 것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 학교거든요. 남의 학교가 아니라. 뒤에서 나는 요새 다른 데 가면 기분 나쁜 게, 아니 왜 동국대학교는 동문회도 개판이고 본인이 동국대학교 나왔는데 남의 학교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 그리고 본인들이 그럼 동문회를 만들거나 활성화시키셔야지.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지.